안녕하십니까. 흑자일스의 라이브 방송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셉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처음 시작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장면부터 갑시다. 조토끼 새끼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어떤 일본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나이. 맞습니다. 우리 뇌는 부정을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부정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싶은 거지. 우리의 뇌는 사실 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생각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국지에서 유비는 장비에게 어쩌고 성을 맡겨두고 나서 다른 일을 처리하러 갔습니다. 장비 새끼가 술을 하도 처먹기 때문에 유비는 장비에게 얘기했죠. 너 술 마시지 마라잉. 예, 알겠습니다 형님. 30분쯤 뒤에 유비는 또 얘기했습니다. 야, 너 진짜 한 3일만 술 마시지 마라잉. 예, 알겠습니다 형님. 30분 뒤에 또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장비는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고 술을 처먹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갖는 부정적임입니다. 물론 방금 얘기는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개구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몇몇 사람들은 실제 삼국지의 역사를 잘 모르면서 장비가 그렇게 되게 멍청한 새끼고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 부정적인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일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장비는 통수를 처맞고 성을 뺏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뇌는 부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토 센세 가장 강력한 벌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수말벌? 아닙니다. 사마귀? 아닙니다. 회충, 똥꼬 가려?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벌레는 바로 생각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어떤 생각을 주입하면 당신은 그 생각이라는 벌레를 절대로 퇴치하지 못합니다. 세스코도 안 돼요. 세스코 안 됩니다. 생각은 없애지도 못하고 전염성도 강하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게 우리 닌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의식 훈련 담당관으로서 당신을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당신은 대기업의 총수이고 재벌입니다. 세계 20대 기업의 CEO시죠. 돈 존나 많으시죠. 저한테 그 돈의 일부분만 주신다면 제가 당신의 무의식을 훈련시켜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맛있게들 먹고 가시게 사요나라. 안 듣고 그냥 갓버립니다. 코부하고 아서가 사이토에게 무언가 물건을 팔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89만 9천 원짜리 무의식을 통제하는 존경받는 남자라는 강의를 팔고 싶었는데 파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곳은 꿈속이었거든요. 꿈속에서 뭔 지랄을 하는 것이냐? 사실 이들은 사기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기꾼 간첩 새끼들입니다. 산업 스파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어떤 기업에게 오다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에게 오다를 받아요. 큰 돈을 받고. 그러면 이 새끼들이 애플의 CEO를 찾아가서 잠자는 동안 꿈에 침투해서 갑자기 핸드폰이 만들기 싫다는 이런 생각을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플이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 삼성은 떼돈을 쳐버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 영어 잘하십니다. 이분 대배우죠. 사이토 역할 맡으신 분은.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사이토한테 무슨 방문 판매 같은 거를 하는 척 하면서 접근을 했지만 사실 이곳은 꿈속이었고 이 꿈속에서 사이토가 무의식적으로 숨기고 있는 비밀을 꺼내서 그걸 라이벌 업체에 갖다 주는 수작질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사라는 얘기를 듣고 짠넨 하는 척 하지만 사이토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지금이니 하고 행동 개시를 하고 뒷구녕으로 여기저기 들어가가지고 막 금고를 따고 막 거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문서를 빼가지고 기밀 문서를 이렇게 몰래 세비려고 하는데 불이 탁 켜지면서 오케이 거기까지. 이미 아서는 인질로 잡혀있고 총 든 사람들 여러 명하고 같이 사이토가 나타나서 니 내일 빙다리 핫바지로 하니? 아니 이게 꿈인 걸 어떻게 알았지? 이미 너 같은 새끼한테 훈련을 다 받았다 이기야 이 새끼야. 이 병신 새끼야. 이미 꿈 무의식 전문가에게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받고 이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꿈을 꾸고 있죠. 꿈에서 이 방문 판매원 새끼들한테 상품 세일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데 뭔가 살짝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게 꿈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거 꿈이구나. 오케이, 떡이나 존나 치고 가자. 이러면서 맛있게들 먹고 가시게 이렇게 가고, 얘네들이 이제 무슨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덮쳐서 오케이 거기까지. 얘네들이 당한 것입니다. 일본인인데 왜 연변말을 하네. 자이니찌입니다. 일단 친구가 인질로 잡혀 있으니까 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총도 이렇게 무르고 역으로 질문을 받습니다. 누가 보냈어? 꿈에서는 협박이 안 통하는 거 아실 텐데요. 그렇지 하는데 사이토 옆에 있던 어떤 프랑스 여자가, 멜이라는 여자입니다. 꼴린 듯은 안 꼴린 용 뭐 이런 여자인데, 이 여자가 갑자기 허벅지 무릎에다가 총을 빵 쏴버립니다. 꿈에서도 고통은 똑같지. 아서가 총을 맞고 우와, say name, say name, 빨리 얘기해. 안 그러면 토끼 두 다리 다 잃어. 이제 레오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임을 얘기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아서를 쏴버립니다. 아서 죽었어요. 하지만 꿈속이니까 괜찮죠? 꿈속에서 죽으면 현실에서 깨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지 않게끔 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문을 하면 꿈속이긴 하지만 고통도 막 느껴지고 이따이요 싸게 해줘 제발 더 이상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차라리 꿈속에서 깨끗하게 죽으면은 씨발 꿈 이러고 그냥 마는 거야. 그래서 꿈속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레오는 아서를 죽이고 얼른 좀 도망쳐가지고 그 비밀 문서 챙긴 거를 막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 장짜리 뭐 비밀번호 1233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우리 회사의 비밀은 개요. 우리 회사의 비밀을 지금부터 써보려고 합니다. 제 1장 우리 회사의 비밀을 이곳에 쓰는 이유는 막 이러면서 막 존나 길어. 책이야 거의. 그래서 아이씨 중요한 내용 어딨어 하고 있는데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꿈 속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꿈이 무너지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계속 있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킥을 통해서 레오를 깨웁니다. 이 킥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이 드는 와중에도 잠을 깨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찬물을 뿌리는 거죠. 어지간하게 피곤하지 않는 이상 찬물 뿌리면 일어납니다. 근데 특수부대 훈련 중에서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에서 막 기압 받으면서 잠도 안 재우고 막 하는 그런 훈련이 있는 거 아시죠? UDT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바닷물에서 그 차가운 바닷물에서 훈련을 받는 와중에도 잠깐씩 잔대. 그러면 이거보다 더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추락입니다. 그래서 킥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잠에 들어 있을 때 깨워야 할 때 반드시 깨게 만드는 어떤 스킬을 이제 킥이라고 하는데, 킥으로 주로 쓰이는 게 이제 추락이에요. 그래서 자고 있는 사람을 의자에 앉아서 자고 있다고 칩시다. 의자를 밀어서 넘어뜨려 버리면은 무조건 잠에서 깨요. 충격이 오기 전에 깹니다. 이건 우리 모두 사실 경험을 해봤거든요. 학교에서 우리가 수업 받다가 이렇게 잠을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어느 이상 몸이 기울어지면 탁 깨는 거 아시죠? 우리 몸이 이 생존 본능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어딘가로 추락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바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뒤지니까. 그래서 킥으로 추락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 구경하고 있으면 심심한. 선생님 봐 이 새끼야. 네가 선생이니? 찍찍치 너가 선생님이구나. 학생 구경. 좋지. 자, 그러면 실제 상황은 어땠냐? 실제 상황에서는 사이토 아저씨가 몰래 좀 바람을 피는 여자가 있었는데 중동 여자예요. 이 사이토 아저씨는 일본인인데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게 글로벌적인 에너지 기업이라서 여기저기 출장을 존나게 다니는데, 사랑하는 내연녀가 있었고 그 내연녀가 중동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때 중동에 이렇게 한 번씩, 아부다비 같은 데 한 번씩 들러가지고 이제 사랑 나누고 이제 가고 해. 이곳이 바로 아부다비 녀하고 사랑을 나누러 왔다가 얘네들한테 잡힌 거야. 지금 꿈속이었으니까 방금 이제 다 깼죠. 아까는 어디 레스토랑 같은 데였고, 다 깨고 나서 얘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되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총을 머리에 겨눈 다음에 바닥에다가 엎어뜨려 놓고 빨리 말해 이 새끼야, 회사 기밀 얘기해 개새끼야 하는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웃어. 왜 그러지? 이 카페트, 난 이 카페트가 싫었어. 뭐? 여기도 꿈이구나. 뻘놈들아,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이 카페트가 너무 오래되고 거칠어서 이 카페트 위에서 뒤치기를 할 때마다 무릎이 까졌었지. 근데 지금 이 카페트는 너무 보들보들해, 새 것처럼. 이 카페트까지 완벽하게 구현해내진 못했나봐. 여긴 꿈이네. 날 죽여 이 씨새끼야. 여기도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샵인 샵 드래곤처럼 드림 인 드림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꿈에서 깨서 첫 번째 꿈으로 와서 이 사기를 당하는 당사자는 꿈에서 깬 줄 알고 진짜로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줄 알고 비밀을 발설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여기도 꿈이야. 그래서 이제 이 작전을 하던 애들이 아씨 조졌노 이러면서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얘네들이 어디 있냐? 기차 안이었습니다. 사이토 아저씨는 신칸센을 타고 슬램덩크 명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돌아가고 있을 때 이 새끼들이 접근을 해서 몰래 이제 잠들게 만드는 약을 씁니다. 잠들게 수면제 같은 걸 씁니다. 잠들게 만들고 잠잘 때 이제 꿈을 연결을 해서 서로 이 꿈에 들어가서 비밀을 캐내려고 하다가 방금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무한열차다. 약간 비슷하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인셉션의 세계관이 이런 꿈 기술이 그냥 있는 세계입니다. 요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거는 또 아니긴 하거든요. 이거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본 거라서 실제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어디 아마존 쪽 어디 오지 부족 이런 곳에서는 하루에 뭐 한 대여섯 시간 정도만 깨어 있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잠을 자는 열 몇 시간 동안 잠만 자는 그런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몇 시간 동안에는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음식만 먹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계속 잠만 잔대. 왜 자냐?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을 꿀 수 있다고 해요. 이게 훈련으로 실제로 뭐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저기 소문도 있고 어떤 근거도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영화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발달된 세계관입니다. 약간 뭐 근미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봤자 한 10년 뒤 정도. 그 기술이 꿈을 이제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세계고 내 꿈으로 사람들을 초대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그 장치가 랜선처럼 링게루선을 꽂으면 뭐 5명이든 10명이든 그 한 기계에 링게루선 꽂은 사람들이 전부 꿈을 꾸는 어떤 한 메인인 인간이 있으면 그 사람의 꿈으로 다들 초대돼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공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맡은 코브가 이 기술의 전 세계 최고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루시드 드림, 자각몽이라고 하는 것의 약간 과학 기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영화라 그런가 유선 연결이네. 유선 연결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약물이 들어가야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꿈을 지금 다 같이 꾸고 있어. 그럼 뭐 한 7명씩 8명씩 접속해가지고 지금 떼씹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새끼가 하나도 안 피곤해서 먼저 깨버린 거야. 그러면 어디 갔어? 허공에다가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다 같이 잠들고 다 같이 깨기 위해서 약물을 씁니다. 그래서 약물이 들어올 때는 이제 계속 잠들어 있는 거고 약물이 이제 끊기면은 잘 잤다 하면서 일어나는 요런 역할이에요. 대십이 나오냐고 뭐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를 하고 나서 얘네들이 런을 치려고 하는데 이 작전을 함께 수행하던 애들 중에 한 명 설계자가 아키텍처가 배신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면은 기차에서 이걸 이직거리를 하고 있었고 실패했잖아. 실패하고 나면은 사이토만 좀 늦게 깨우고 자기들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사이토는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다 짐 챙겨서 런을 치고 나서 한 5분 뒤쯤에 사이토가 깨어나게 세팅을 해놔. 그러면 사이토는 자고 일어나면은 뭐 약간 좀 그지 같은 꿈 꿨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잖아 이러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 뻔 했는지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사이토 아저씨는 이 관련된 훈련을 이미 받은 사람이었고 자기가 이 꿈 해킹을 당할 뻔 했다는 걸 알고 이제 바로 이제 부하 직원들 바디가드들한테 전화를 해서 얘네들을 쫓았고 그 중에서 아키텍처가 잡혔어.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이 새끼는 이제 초반에 조금 나오고 안 나와요. 조연도 아니고 이제 약간 그거죠. 까메오죠. 얘가 얘들을 불어버려. 그래서 코브랑 아서가 어떻게 도망을 가려고 하는지 불어버려서 사이토가 얘들이 타고 런을 치려고 했던 헬기에 오히려 미리 타 있습니다. 못 도망가는 거 알지? 어쩔 수 없이 탑니다. 거기에 타자마자 내 꿈에서 뭐 꺼냈어? 아무것도 안 꺼냈습니다. 그 말을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이 개새끼야? 내가 지금 너를 죽이지 않아도 될 이유를 한 개만 얘기해봐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막 손가락 자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이 사이토가 코브 나는 이런 일을 당할까봐 몇 년 전부터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다.
근데 그런 나를 꿈인 꿈으로 이 정도까지 헷갈리게 만들다니. 너희 새끼 좀 치네?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가 이 업계 이 분야에서 전 세계 1등이라고 말해도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부탁 하나만 하자는 거야. 네가 내 꿈에서 뭘 하려고 했지? 인스트럭션, 추출. 그렇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중요한 정보를 빼서 내 라이벌 회사에다가 갖다 주고 돈을 받고 팔려고 했을 거야. 맞나?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묻겠다는 거야. 혹시 그 반대도 되나? 반대가 뭐죠? 인셉션. 인셉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 삽입.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서가 bullshit.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당신한테 잘못을 하려고 했다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딴 허황된 소리 하덜덜 말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이 일을 몇 년을 하는데 쓰잘데기 야 가자 야 씨. 내려. 언제 야 내려서 가려고 해. 근데 사이토가 뒤에서 저또 맞대. What? 너희 새끼, 네 와이프를 죽인 용의자가 되어서 네 고향 땅인 미국으로 가지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 이지랄 떨고 있지 않은가? 아니 그걸 어떻게?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네 누명을 바로 벗길 수 있다. 미국에 네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다. 만나고 싶지 않나? 아이 따이. 그럼 하자. 인셉션. 이 영화 제목이 인셉션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만약에 꿈에서 무언가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시대라면 스파이들이 그걸 이용해서 어떤 산업 기밀 같은 걸 빼내고 그걸 라이벌 회사한테 팔고 돈을 버는 일이 있겠죠. 근데 확실히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뭔가 좀 반 차원 정도는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히려 꼬아서 꼬진 않았네요. 어쨌든 반 차원 정도 더 나아가서 인셉션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누군가 꿈을 꿀 때 그 사람의 지식을 빼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머릿속에다가 어떤 기억을 심는 걸로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인셉션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토끼 아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셉션 그거 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어차피 돈은 많이 벌어요. 요런 거 한 건만 성공해도 막 수십억씩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막 돈이 고프고 이런 사람은 아니야. 돈으로 설득은 안 돼요. 근데 뭐냐? 코브가 지금 와이프를 죽인 용의자 상태예요. 와이프는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 정황상 코브가 죽인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일단 런을 쳤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LA에는 아들 한 명, 딸 한 명 있어요. 애들이 뭐 3살, 5살밖에 안 돼. 그래서 지금 한 1년째 애들 못 보고 있고 누명도 벗고 싶고 한데 미국 들어가면 바로 구속되고 내가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좀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는데 그거를 이 사이토 아저씨는 너무너무 부자고 영향력이 강한 인물이라서 전화 한 통으로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존나 혹하죠. 그래서 이 인셉션 프로젝트를 하기로 합니다. 인셉션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위 눌리는 겁니다. 번역하지 마세요. 없어 보이네요. 그럼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으면 뭐가 필요하죠? 팀 원이 필요하죠. 약간 히어로 모으듯이 마블 그 히어로 이름 뭐였지? 이게 생각이 안 난다고? 어셈블 뭐였지? 알려줄래? 아이언하튼 씨발. 어벤져스처럼 이제 어벤져스가 생각이 안 나? 많이 갖다 놔도 어벤져스 어셈블 하듯이 좋은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지금 방금 3인 팟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원래는 3인 팟 정도로도 충분한 일이에요. 근데 사이토가 원하는 거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의 인셉션 프로젝트라서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코브한테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계가 안 돼요. 해커가, 그러니까 코브가 꿈 안을 자기의 설계 작품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도시를 설계하든 어떤 건물을 설계하든 자기가 만든 작품 안으로 내가 통수 치고 싶은 대상을 꿈꾸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오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굉장히 쉽겠죠. 나는 이곳에 길도 다 알고 뭐 뒷구녕도 백도어도 만들어놔서 몰래 도망도 칠 수 있고 막 여기에 뭐 있고 저기에 뭐 있고 이걸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유리하게 한마디로 스타크래프트 대결을 하는데 맵팩을 켠 상태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서 설계를 해놓고 이 꿈에 가서 뭘 세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코브가 설계가 안 돼요. 아까 배신 때리고 잡혀갔던 애가 설계자였다고 했잖아요. 코브가 설계가 안 돼서 설계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브랑 아서 2명 정도만 있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코브가 설계가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설계자를 한 명을 더 데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코브는 설계를 왜 못하냐? 이 설계를 할 때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첫 번째 수칙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새롭게 창조해야지 본인의 기억에 있던 걸로 건물이나 도시 같은 걸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기억 안에 있는 것들로 그것을 만들다 보면은 이게 꿈 아닌지 실제 세상인지 점점 경계가 모호해지고 내가 꿈인지 실제인지 구별을 못하게 돼서 정신병이 걸려버려요. 코브의 아내도 사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코브는 이 방면에서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칙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걸 처음으로 발견한 게 코브예요. 그러니까 코브 와이프 멜이 그렇게 죽었다 하니까 이 업계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있는 걸로 만들면 안 되는 거네 이러면서 수칙이 생긴 거야. 이건 첫 번째 수칙. 네 기억에 있는 걸로 만들지 않기. 이게 생긴 거야. 그래서 코브도 설계를 못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와이프랑 같이 꿈속으로 들어가서 본인 기억에 있는 거, 야 저기다가 에펠탑 놓자 해가지고 에펠탑 놓고 저기 남산타워 놓고 막 뭐 현실에 있는 거 막 그냥 다 쑤셔 넣고 막 좋다 좋다 막 이러면서 막 여기 5성 호텔 뭐 그 신라 호텔 넣자 막 이렇게 만든 거야. 이 꿈 안 세상을. 그리고 거기에서 막 우리가 여기 왕이야 킹 오브 더 월드 막 이러면서 살았어.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점점 이게 꿈인지 실제인지 헷갈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현실에서 여보 우리 지금 꿈이잖아 빨리 깨자. 멜 이거 진짜 리얼 월드야 꿈 아니야. 뭐래 오빠 이거 진짜잖아 저 에펠탑 있고 여기 지금 프랑스 파리잖아 뭔 소리래 우리 빨리 깰까 이러면서 자결을 해버린 거예요. 마인크래프트가 화질이 구린 이유 약간은 게임을 그래서 너무 진짜같이 만들면 좀 안 될 것 같긴 해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특히 VR 같은 거. 그래서 코브도 그 부작용으로 설계를 하지 못합니다. 코브가 설계를 하면 코브의 무의식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그 설계한 세상 안에 갑자기 드러나 버려요. 예를 들어서 코브가 하면 안 됐던 것 중에 실제로 있는 기차를 기차역, 기차 레인, 기차 이게 이제 와이프랑 어떤 추억이 있는 것이어서 꿈 안에다가 이제 소환을 해버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무의식에 그게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코브가 남의 꿈에 들어가 있을 때도 갑자기 그냥 도시 한복판에 기차가 갑자기 막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상하잖아. 그러면 내가 속이려고 하는 대상이 이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 한복판에 기차가 갑자기 확 하고 나타나. 이러면 이거 뭐야 이거 꿈이네. 꿈인 걸 알아채잖아. 그러니까 코브가 설계를 하면 안 돼요. 설계해줄 사람을 찾으러 옵니다. 파리로 왔어요. 파리에서 장인 어른을 만나러 왔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히 장인 어른은 코브가 자기 딸을 죽이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거의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브를 싫어하지 않고요. 코브는 자기 제자였습니다. 자기 제자가 자기 딸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딸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장모님은 사실 코브를 좀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브가 해외에 있지만 당연히 애들한테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목소리도 듣고 싶고 할 거 아니에요. 현재 장모님이 애들을 봐주고 있는데 좀 전화 통화도 되게 짧게 시켜주고 좀 무슨 뭐 사랑한다고 좀 전해줘 이러면 막 끊어버리고 하는 등 코브를 싫어하고, 장인어른은 이해해서 같은 업계 사람이라서 싫어하진 않습니다. 장인어른을 찾아가서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설계자가 필요하다, 추천해줄 사람 없냐. 장인어른은 너무 늙으셨으니까 장인어른은 안 된다. 장인어른이 답합니다. 커브 이제 현실에서 살자. No. 제발 내 딸을 그렇게 잃었는데 아들같이 생각하는 너까지 잃을 순 없어. 이제 현실로 돌아가자. 현실이요? 제가 지금 우리 집 LA에 가면 아내를 죽였다고 당신의 딸을 죽였다고 바로 LAPD에 연행되어 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내 아이들을 볼 수 없겠죠.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진짜 현실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설계자를 저한테 붙여주세요. 이게 마지막 일입니다. 이 일만 성공하면 저를 용의선상에서 빼준다고 합니다. 저 정도의 실력자가 혹시 있을까요? 더 뛰어난 애가 있지. 하면서 소개받는 애가 앨런 페이지가 주인공을 맡은 연기를 맡은 에리 어든이라는 학생이고요. 학생인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테스트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 같은 것도 능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상력이 좋아야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수칙 뭐였죠? 상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실제 있는 것들로 만들다 보면은 부작용이 반드시 생긴다. 상상해야 된다. 상상력 테스트를 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2분 동안 1분 만에 풀 수 있는 미로를 그려봐. 한 2번쯤 실패합니다. No, wrong, 틀렸어. 에리어든이 갑자기 줘봐요 씨발 이러더니 달팽이 모양을 쑥쑥 그립니다. 됐죠? 요 녀석 실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분 만에 풀 수 있는 미로를 2분 만에 만들어봐라고 하니까 막 머리를 써보려고 했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어려워야만 1분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 그냥 말 그대로 노동이 1분간 들어가는 걸 만들어도 되잖아. 그럼 당연히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걸 연필로 이렇게 따라가려면 1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딱 만들어 버리니까 코브가 바로 통과가 됩니다. 달팽이도 현실에 있는 거 아님? 그러니까 너는 인셉션을 보지 마.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 15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이게 아니에요. 90 이상 관람가입니다. 수근이는 오늘 빠져 있어. 뭐 90인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수업을 시작하겠죠. 코브가 에리어든을 데리고 카페에 가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는지 이제 기본적인 걸 막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 꿈 꿔본 적 있지? 네. 꿈 깨고 나서 내가 방금 꿈을 꾼 건지 진짜였는지 헷갈렸던 적 있어? 오 있죠 당연히. 주위를 둘러봐.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에요. 과연? 코브는 완전 평온해요. 지진? 근데 갑자기 세상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막 처음에는 과일 가게 과일이 터지고 막 꽃이 터지고 건물도 터지는데 건물이 되게 예쁘게 그 폭죽 터지듯이 그냥 팡 터져. 이게 영상미가 굉장히 좋거든요. 영화 실제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런 영화를 찍는 주제에 이 다음에도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찍었던 주제에 CG를 싫어하는 감독으로 유명하죠. 존나 웃기긴 해요. 우주 영화 만들고 꿈 관련된 가상 현실 막 영화 만들고 이런 사람인데 CG를 싫어해. 그래서 방금 그 장면도 심지어 대부분은 실제로 터트렸습니다. 어차피 CG가 많이 들어가는 영화고 제작비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것도 CG를 쓰는 게 싫다고 실제로 과일 바구니를 폭죽 터트리듯이 터트리고 꽃을 터트리고 테이블을 터트리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도 스티로폼으로 만든 건물을 거기 안에다가 이제 작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팜 터트려가지고 그걸 찍었어요. 진짜 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펜하이머도 실제로 이제 작게 터트려서 커 보이게 이제 촬영을 했죠. 그러니까 방금 엘리어든이 인지도 못할 정도로 리얼한 꿈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얘가 꿈에서 깨고 나서 깜짝 놀라겠죠. 이게 꿈이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계를 봤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 말도 안 돼. 카페에서 1시간도 넘게 대화 나눴는데 5분밖에 내가 앉았다고? 현실에서의 5분이 꿈속에서의 1시간 정도 돼. 대충 한 12배 돼. 이게 와이프랑 보고 있는데 와이프가 아니 그럼 현실에서 하면 되지 왜 꿈에서 해? 이러는 거야.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크게는 하나,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 둘,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10분만 자면 꿈 안에서는 2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쯤 자면 꿈 안에서는 며칠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는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한 3박 4일이 걸려. 근데 내가 회사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못해. 근데 이걸 이용하면 8시간만 자면 3박 4일로 어딜 놀러 갔다 오고 이걸 꿈속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심지어 돈도 안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에 좀 빠져들 수 있겠죠. 실제로 좀 선진국들에서는 그게 금지되어 있는데 좀 제3세계 같은 데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현실을 살지 않고 꿈만 꾸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약간 노동력이나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마치 이제 중국의 그 편편 뭐 그때처럼 사람들이 계속 해리멍멍하고 일은 안 하고 막 이러려고 이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생산력이 오지게 떨어지겠죠. 안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불법입니다. 지금 뭐 코브든 뭐 엘리어든이든 아서든 뭐 이렇게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나대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하는 거 그냥 다 불법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드래곤볼에서 온 거거든요. 정신과 시간의 방이랑 뭐 비슷한 느낌. 그래서 엘리어든은 되게 깜짝 놀라면서도 이것에 점점 빠져듭니다. 얘 자체가 이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니까 대학교에서도 공부도 막 이런 걸 하고 있겠죠. 그리고 워낙 이제 그 공부하고 싶은 욕구, 뭐 이런 창작의 욕구 같은 게 워낙 강했던 애라서 여기에 점점 빠져듭니다. 근데 이 가상의 꿈 공간은 이것저것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꿈을 꾸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꿈에 참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꿈에 참여한 사람의 무의식에는 이 꿈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당연히 있겠죠. 내가 이 꿈 안에서 너무 행복하고 여기서 영원히 있고 싶고 하는 게 내 생존 법칙에 위배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꿈을 꾸는 사람은 본인이 설계한 공간이다 보니까 덜한데 이 꿈에 들어온 사람은 게스트인 사람은 이 게스트의 무의식 안에는 이 꿈에서 깨어야 한다는 무의식이 있고요.
그 무의식 때문에 이 꿈 안에 있는 내 무의식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가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꿈의 설계자, 이 꿈의 주인을 공격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 둘 이제 점점 스텝 1부터 하나하나 학습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어든이 꿈을 만들고 코브가 게스트로 참여를 하고요. 사람들이 갑자기 엘리어든을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걸어가기 시작해요. 사람 뭐 되게 많죠. 실제 세상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왜 이래요? 하니까 내 무의식에 있는 사람들이 꿈의 호스트인 널 공격해서 날 꿈에서 깨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뭐 그런 거고, 요거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꿈 안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줘요.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자 이제 깰까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무섭게 돌변합니다. 원래는 좀 이렇게 서서히 이게 강해져. 처음엔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그 다음에는 어깨 같은 거 좀 치고 가고, 그 다음에는 막 와서 막 성질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해요. 에리어든을 막 잡고 팔짱을 끼고 막 하늘로 막 들고 막 잡아 뜯으려고 하고. 근데 저기에서 갑자기 어떤 여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칼로 에리어든의 배대지를 팍! 에리어든이 이제 죽으면서 우와 씨발 꿈 하면서 깨어납니다. 방금 그 여자 뭐예요? 그 여자 뭐예요? 아서가 알려줘요. 아마 코브의 아내일 거야. 코브의 아내가 왜 날 공격하죠? 코브하고 잔 걸 어떻게 알았지? 그게 아니고 코브의 와이프 멜은 한 1년 전쯤에 죽었어. 네가 본 멜은 실제 멜이 아니라 코브의 무의식에 있는 멜이야. 그리고 코브의 무의식에 있는 멜은 나도 이유는 모르지만 굉장히 공격적이야. 나도 꿈에서 멜을 만날 때마다 항상 런을 친다고. 그래서 에리어드는 기분이 나빠서 나 이딴 거 안 할래 하고 확 가버리는데 코브가 뒤에서 됐어 쫓아가지 마. 어차피 얼마 뒤에 다시 올 거야. 이거 못 끊어. 지금 하나님이 와도 쟤 못 말려. 우리 다 그랬었잖아. 에리어든이 지금 빡쳐서 나 이거 안 할래요 하고 갔는데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얘 성향 그리고 신세계 이걸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 다음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임스는 이제 토마디가 연기를 했고 토마디가 굉장히 어리더라고요. 여기서는 거의 뭐 젊다가 아니라 거의 어리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임스는 아서랑 비슷하게 약간 이것저것 하는 인물입니다. 아서도 굉장히 일을 잘하고요. 임스도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임스가 수면사도 한 명 찾아줍니다. 이 사람은 잠을 재워주는, 그러니까 뭐 우유주사 같은 거 놔주는 사람이에요. 꿈을 꿀 때 적절한 수면 상태를 유지하게끔 우리 수술 받을 때 마취과 의사 선생님 와가지고 이 사람의 바이탈에 맞춰서 뭐 마취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재웠다가 깨웠다가 막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하잖아요. 그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사도 이렇게 뭐 데리고 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총 든 요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코브를 막 쫓습니다. 실제로 길바닥에서 막 실탄도 발사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또 어떤 총을 든 요원 같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코브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해치면서 코브가 살아나는데 누가 도와줬냐? 사이토가. 주사이모예요 사실상. 주사이모라고 하죠. 그냥. 사이토가 굉장히 용이 주도한 인물이라서 그냥 일 맡겨놓고 알아서 하쇼 이게 아니고요. 사이토는 현재 코브를 24시간 감시 중이고요. 심지어 이 프로젝트에 본인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세계 한 20대 기업에 들어갈 정도의 거대 기업의 총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셔. 이건 좀 본받아야 돼. 그냥 놀러 다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이토 덕분에 목숨을 건집니다. 자, 그러면 사이토가 원하는 것은 뭐냐? 사이토가 세계 2위 에너지 기업의 CEO입니다. 세계 1위 에너지 기업이 있겠죠. 거기 CEO가 지금 오늘 내일 해요. 곧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냥 병든 게 아니라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피셔. 질리언 머핀이 연기한 피셔라는 사람. 얘가 이제 후계자인데 이 후계자가 기업을 그대로 인계받지 않고 이 기업을 쪼개서 현재 이제 너무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해버렸는데 이 기업을 쪼개서 그냥 CEO 여러 명한테 전문가들한테 이 기업을 운영하게끔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생각을 저 새끼 머릿속에 넣어달라는 게 사이토의 주문입니다. 사이토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저 새끼들 기업이 지금 최근에 너무 커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 기업이 세계 에너지의 60% 이상을 점거할 거고 저 새끼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할 거다. 저 새끼들을 해체시키는 게
이 세계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나 사이토 세계 정의를 위해서 세계 1위 기업을 조각조각 내버리겠다. 여러 개의 중국!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들 맡은 바 임무들이 있죠. 이제 많이 중요한 게 에리어든이 이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고요. 이 주사 이모가 적절하게 이제 잘 재워야 하고요. 코브는 이 총괄 감독 같은 사람이고요. 아서하고 임스가 이것저것 요거 다 열심히 이렇게 좀 하는 약간 그런 팟입니다. 멜은 사실상 트롤, 샹이고 멜은 트롤 역할입니다. 나오면 안 돼 원래 얘는. 그리고 임스가 조금 더 맡고 있는 임무는 아서는 조금 더 이 정보를 캐내는 역할, 전반적인 정보, 이 피셔한테 대부가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대부를 피셔가 굉장히 신뢰한다는 것도 알아내요. 그래서 임스는 그 대부를 흉내내기로 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임스가 실제로 그 인물을 만나보고 목소리도 듣고 이렇게 키가 몇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 학습을 하고 나면 꿈속에서 내가 삼촌이다 하면 삼촌이 돼요. 그냥 변해버려. 그 미션 임파서블처럼 뭐 이렇게 뒤집어 쓸 필요도 없고 뭐 관상가 양반처럼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뭐 분장할 필요도 없어. 그냥 꿈에 들어가고 나서 내가 아는 인물로 나는 지금부터 차은우다 하면 차은우가 되는 거야. 이러니까 이 꿈에 어떻게 중독이 안 되겠어 사람들이. 이거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잘 못 태어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 봅시다. 앨런 페이지. 이분은 이 영화를 찍을 때 여자였는데 현재는 남자세요. 전환 수술을 하셨고 가슴도 없애버리셨습니다. 현재는 남성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름도 앨런 페이지에서 엘리엇 페이지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앨런 페이지가 남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코브가 제일 처음으로 앨런 페이지한테 인셉션이라는 세상을 딱 알려줄 때 이 세상에서는 말이야 네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소환할 수가 있단다. 예를 들어서 이거 벌써 여기 이것부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장원영 소환해줄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미안하다. 네가 또 그런 스타일인 줄 몰랐는데 카리나 부탁드립니다. 그건 안 돼 이 새끼야. 왜? 그분은 내 꿈속에 있다. 당분간 나오지 않으실 거야. 저 그럼 권은비 부탁드립니다. 이 새끼 일관되구만. 나랑 EP까지 겹치다니. 종종 같이 꿈꾸자고. 이런 게 가능해버려. 어떻게 꿈에 중독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뭘 하는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노딱이 붙어버리니까. 내 꿈은 너야. 꿈동서. 에리어든이 돌아왔습니다. 방황을 좀 하고 어느 날 코브가 꿈을 꾸고 있는 걸 보고 인트레스팅 하고 코브가 꾸고 있던 꿈 거기에서 라인 하나를 쓱 빼가지고 꼽습니다. 그리고 잠들었더니 엘리베이터에서 깨어납니다. 아주 구형 엘리베이터. 그 앞에 문이 열려야 앞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앞이 그냥 보이는 구형 철창형 엘리베이터 있죠. 그건 거야. 거기서 몇 층 이렇게 눌러서 내려가 봤어요. 쭉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 코브하고 멜이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거기 여기 어때? 죽겠지? 죽겠어. 현실에서 당신은 쩌르지만 꿈에선 죽겠어. 엘리어드가 이걸 보고 뭐야 이씨발 여기 어디라고? 네가 여기 왜 와? 선생님 그 콘돔까지 챙기시고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놀래가지고 에리어든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위로 올라와가지고 너 씨발 여기 왜 들어왔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그래 있다. 뭐? 그게 뭔지 알아야겠어요 하면서 지하 1층에 대체 뭐가 있죠? 좀 특별한 버튼이 있었어요. 지하 1층을 누르려고 하는데 다음에 거긴 안 돼. 오케이 솔직하게 얘기할게. 여기는 내 추억 장소야. 추억의 장소라고요? 그럼 이게 실제 하는 건가요? 실제 하는 장소인 건 당연하고 이 층마다 있는 이 실제 장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재현되고 있어. 내 대가리 속에서. 아니 그건 제1수칙, 제2수칙 모두 어긴 거 아닌가요? 그래! 아니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니 선생님은 왜 이걸 하신 거죠? 몰랐으니까. 이걸 하면 안 되는지 몰랐으니까. 내가 이런 희생을 치러서 이 시체들 위에 네가 안전하게 지금 인셉션 처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다 당한 거라고. 나는 뭐 이거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하고 싶어서 한 건 맞는데 이게 이렇게 위험한 건지 모르고 했다고 나도. 그렇군요. 이제 코브가 앞으로 이제 슬쩍 걸어가면서 내 옛날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왕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리어든이 몰래 뒤로 도망쳐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을 눌러봅니다. 지하 1층에는 멜이 어느 호텔 방 안에 있습니다. 멜이 또 폭력적으로 변하고요. 깨진 유리잔 같은 걸 꺼내서 에리어든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코브가 살려주고 엘리베이터에다가 팍 태우고
철창문을 닫자마자 멜이 뛰어와서 막 철창문을 흔들면서 같이 죽기로 했잖아. 같이 죽는다며 약속했잖아. 그때 이 둘이 꿈에서 깨어납니다. 코브의 꿈 안은 무의식 안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상 코브가 겪은 부작용으로 꿈 프로젝트의 수칙들이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코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꿈인 것까지 들어가 본 세계 최초의 인간이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사람들의 수칙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꿈인 꿈까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꿈까지만. 근데 코브는 세 번째 꿈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 내가 알고 있는 내 기억에 있는 장소를 소환하면 안 된다. 코브는 그런 수칙이 없을 때 그런 것들을 오지게 하다가 부작용이 왔어요. 그렇게 와이프를 잃어버렸죠. 어쨌든 D-Day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왜냐하면 피셔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피셔도 외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원래는 존나게 부자니까 세계 1위 에너지 기업의 CEO 진이니까 전세기를 타고 가겠죠. 그 전세기를 몰래 고장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타고 가야 하는데 그럼 그 대한항공에서 우리 인원들이 거기를 다 타고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어야 하고 거기 스튜어디스도 매수를 해야 되고 일이 급해 서둘러 지금 몇 시간 안에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탈 건데 어떻게 그거 다 하지? 갑자기 사이토가 문다이나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혹시 피셔가 타는 비행기 사신 겁니까? 대한항공 사버렸는데? 사이토도 돈이 많잖아요. 피셔가 이용하는 항공사를 방금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피셔가 탈 퍼스트 클래스죠. 퍼스트 클래스를 전부 다 올 매진을 시켜놨고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물들과 피셔만 타게 되고요. 스튜어디스도 당연히 이제 말을 잘 듣는 매수된 사람만 타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프로젝트를 하러 떠나고요. 멜은 아니긴 한데 엘리어드는 안 따라갑니다. 엘리어드는 애잖아요. 이 애한테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당연히 시킬 리가 없잖아요. 엘리어드는 설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코브가 에리어든이 꿈꾸면서 자꾸 이렇게 설계를 하면 괜히 따라 들어간 게 아니고 따라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에리어든이 만든 그 세상을 코브가 눈으로 봐 직접 겪어 그러면 에리어든이 만든 그 꿈 세상을 코브가 꿈을 꿀 때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에리어든은 그냥 설계자로서 이 작전에 투입이 됐던 거고 이제 일을 마쳤으니까 이제 집에 가면 돼요. 근데 에리어든이 갑자기 나도 갈래요. 코브한테만 몰래 귓속말로 합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그러면 나 아까 꿈에서 본 거 다 얘기할 거예요. 아씨. 같이 가게 됩니다. 에리어든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아마 더 큰 이유는 아니겠지만 확실히 있을 것 같은 이유는 호기심, 흥미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는 이 작전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은 뭐냐면 걱정입니다. 코브의 꿈속에 들어가서 멜한테 살해당해 보기도 하는 등 지금 코브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적인 거를 알게 됐죠. 그리고 이거는 절친인 아서도 모르는 거예요. 아서도 멜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멜이 왜 공격적인지 이유는 몰라. 그냥 무서우니까 꿈에서 만나면 도망칠 뿐이야. 근데 에리어든이 그걸 알아냈어. 그래서 코브가 불안정하니까 본인이 같이 참여해서 그 불안정한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을 도와주고 알리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책임감 때문에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코브에 대한 호감도 사실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눈빛이나 제스처 같은 걸로 좀 느껴지는데 근데 나 이게 좀 좋았던 게 뭐냐면 이 둘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 물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실제로 이 정도 나이 차이가 아니면 연애를 안 하시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새끼는 드무니까 이 극 중에 있는 사람은 코브지 레오나르도가 아니니까 조금 에반데 이 여대생이고 이 사람은 애아빠인데 좀 그랬잖아. 근데 그게 이제 뭐 진정한 사랑이거나 좀 그런 건 아니고 에리어드는 나중에 아서한테도 약간 호감이 느껴지는 표정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야 그냥 막 학교 선생님 좋아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그냥 애라서 그런 겁니다. 형 들어가 보자. 비행기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셔가 마시는 물에다가 이제 수면제를 몰래 타가지고 잠을 재웠고요. 이거는 이제 딥슬립 용이 아니라 그냥 세미슬립 용입니다. 잠깐 잠들어 있으면은 찐슬립에 들어가요. 이제 찐슬립을 시키면은 이 장비에다가 이제 사람들 연결하고
그 연결된 선으로 약물이 주입되고, 막 나쁜 약물이 아니에요. 진짜 그 수술할 때 잠드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잠드는 것뿐입니다. 생명 유지가 이제 안전하게 되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잠이 들고 있는데, 뺨 정도 때리는 거로는 깨어나지 않게 딱 그 정도 사이즈로 맞춰 놓는. 그래서 이 주사 이모도 좀 중요한 게, 이 주사 이모가 이 약물을 적절하게 맞춰 줘야지 너무 깊이 잠들어서 이 사람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너무 옅게 잠들어서 작업 도중에 깨어버리지 않는 딱 그 경계선을 잘 유지하는 겁니다. 꿈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모가 필요해요. 일단 현실은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일꿈이 납치, 도시라고 할까요? 납치. 일꿈이 납치입니다. 자, 1꿈 들어갔어요. 지금 현실에서는 비행기에 탄 상태입니다. 파스트 클래스에 타서 지금 다 같이 잠든 상태입니다. 첫 번째 꿈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꿈은 피셔를 납치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내는 척하지만 사실은 이제 꿈 안에 꿈으로 한 번 더 끌어들이는 약간 그런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미션이 실패하는 척하지만 일부러 실패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피셔를 납치하자마자 갑자기 여기저기서 자동 소총을 든 무슨 요원 같은 새끼들이 엄청 여러 명 나타나서 주인공 무리한테 총을 갈겨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사이토가 지금 이 세계관이 꿈속에 들어와서 정보 같은 걸 훔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걸 사람들이 아는 세계관이잖아요. 사이토가 그래서 꿈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호신술로 복싱, 주짓수 같은 걸 배우듯이 꿈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지 않게 꿈 호신술도 배우는 그런 시대예요. 그거를 피셔도 배워버렸어요. 몰랐어요, 이거는. 그리고 코브가 아서한테 화를 존나 냅니다. 이건 네 일이잖아. 네가 이거 알아냈어야 되잖아. 씨발, 막 이러면서 화를 존나 냅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자, 일반적인 꿈에 들어갔을 때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현실로 깨어나죠. 이번 작전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꿈 안에 꿈 안에 꿈, 세 번째 꿈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꿈까지 들어갈 때는 너무 심연까지 가는 거라서 이 꿈 안에서 죽게 되면 현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코마 상태에 빠져버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거의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코마 상태인 채로 꿈 안에 꿈 안에 꿈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본체는 언제 깨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 피셔가 이 꿈 호신술을 배워서 첫 번째 꿈에서 내가 이 꿈 안에서 어떤 나쁜 짓을 당할 것 같은 때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총 든 이 해결사들이 나타나서 자신을 납치하는 새끼들 다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스미스 요원이랑 똑같습니다. 실제 인간이 아니에요. 피셔의 무의식에 있는 자신의 보디가드들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스미스 요원들처럼 감정이 없고 의지만 있는 소총 든 사람 새끼들이 나타나서 주인공들한테 소총을 막 갈기기 시작해. 막 아다다다다다 막 갈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 좆도 없게도 사이토가 가슴에 한 방 맞습니다. 심장과 폐 사이 어딘가에 한 방을 맞아버려. 그러니까 코브가 화를 존나 낸 거예요. 사이토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토가 만약에 지금 이 꿈 안에서 죽잖아요. 그럼 사이토는 코마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코브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사이토한테 맡은 임무를 내가 완수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아니에요. 그딴 거 없어요, 솔직히. 지금 이 비행기는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피셔 아버지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죠. 아마 파리에서 출발하는 것 같고. 근데 코브는 현재 미국에 들어가면 아내를 살해한 용의자로 바로 구속 수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좀 적어요. 그럼 지금 미국으로 가는 와중에 사이토가 내린 미션을 성공을 하고 사이토가 잘했어 하면서 전화해서 코브 그거 레드얼럿 좀 풀어줘 해야지 코브는 미국에 가서 구속되지 않고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이토가 총을 맞았어. 얘 코마 상태 빠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서한테 승질을 그렇게 내는 거야. 실제로는 아서한테 너 할 일을 왜 이렇게 안 했냐라고 화를 낸 게 아니라 씨 너 때문에 사이토 총 맞았잖아 개새끼, 약간 이런 거예요. 아까 약한 수면제라며. 그러니까 님은 제 영상도 한 3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한 수면제를 통해서 잠들게 만드는데 그 꿈 안에서 또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 안에서 또 꿈을 꾸게 만들면 육신에 들어가는 수면제는 약하지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뇌는 더 깊이 심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어찌저찌 그 사람들을 무찌르고 피셔를 납치해서 어느 폐 공장 같은 데 옵니다. 그리고 작전이 들어갑니다. 임스가 탐 하디가 피셔의 대부로 외모를 변형해서 마치 그 대부가 삼촌이거든요. 삼촌이 먼저
납치가 돼서 고문을 받고 있었던 컨셉인 겁니다. 그래서 피셔가 납치되고 나서 이거 뭐야 하고 있는데 저희 밖에서 막 비명 소리가 들려요. 우와, 환계 작전입니다. 그 사람이 끌려서 들어오는데 삼촌이야. 삼촌, 나는 어제부터 잡혀서 고문당하고 있었다. 저 새끼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뭐 당연히 뭐 무슨 너네 아버지 그 금고 거기 비번 아니겠냐? 저 그 번호 모르는데요? 네가 그걸 모르면 어떡하니? 진짜 모르는데요? 아빠가 알려준 적이 없는데요? 뭐 암시를 하셨겠지. 아버지하고 뭐 너하고 관련된 어떤 숫자 같은 게 없니?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뭐 그런 거 각별한 거 그런 거 없었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나는 모르지. 그냥 말해주면 안 되니? 뭐 어쩔 수 없다만 할 말이 없구나. 엄마를 잃은 11살인 저한테 아빠가 했던 얘기예요. 아버지는 절 싫어하셨어요. 저한테 그런 걸 알려주실 리가? 그럴 리가 없다. 아버지는 널 아끼셨을 거야.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겠니? 생각이 안 나요. 이때쯤에 딱 이제 아스하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삼촌을 총으로 겨누면서 빨리 비밀번호 얘기해! 얼굴이 들키면 안 되니까 두 건 쓰고 있습니다. 빨리 비번 얘기해! 지금 내 사람들이 너그 아버지 금고 앞에 서 있다. 6자리 숫자 얘기해! 잠깐만요. 1, 2, 3, 4, 5, 6 틀렸잖아 이 개새끼야. 어차피 다 쇼하는 겁니다. 전부 다 쇼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피셔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금고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무언가가 들어있고 나를 납치한 삼촌까지 납치한 이 괴한들이 나랑 삼촌을 협박해서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훔치려고 하는 것처럼 믿게 만들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실제로는 그 금고 안에 피셔가 봐야만 하는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피셔가 이 금고 안을 들키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나중에 피셔가 그걸 스스로 열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원한 건 내가 아버지 회사를 전부 승계받아서 아버지처럼 대단한 CEO로 사는 게 아니었어. 이 회사를 12개 정도로 쪼개서 일을 잘하는 CEO들한테 전부 물려주고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사는 거, 그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원했던 거야 라고 믿게 만드는 게 작전입니다. 그러면 세계 2위 에너지 기업인 사이토가 세계 1위 에너지 기업이 12개로 쪼개져서 자금해진 틈을 타서 세계 1위 에너지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삼촌 흉내를 왜 내고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피셔랑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어디 기사 같은 걸로 나올 정도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피셔가 대부인 삼촌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인 거, 본인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래서 피셔가 아버지하고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용을 알아내서 금고 안에다가 피셔가 보면 좋을 만한 거를 세팅을 해놓으려는 거죠. 임스가 삼촌인 상태로 피셔를 잘 꼬드겨서 임종 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냅니다. 아니에요 삼촌. 아버지는 절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거 한 단어는 확실하게 들렸어요. 아들아, 실망스럽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제가 실망스러우셨던 거예요. 매우 귀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유언을 알아낸 거는 매우 귀하죠. 이렇게 임스가 피셔에게서 이런저런 정보를 캐내고 있는 와중에 에리어드는 코브를 설득합니다. 나한테 진실을 알려주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속의 꿈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는 어느 것 하나 어긋나면은 우리 모두 코마 상태에 빠져서 다시는 현생을 살지 못할 정도의 일이에요. 근데 코브 당신의 무의식 안에 있는 위험성 때문에 이 일을 망칠 수도 있는데 그걸 당신 혼자 알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는 월권입니다.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그제서야 코브가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을 알려줍니다. 나랑 와이프는 우리 둘은 장인 어른을 통해서 이거 관련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또 내가 세계 최고의 슈퍼 천재라서 너무 잘해버렸어. 우리는 꿈속에 심취하기 시작했고 꿈속의 꿈 3단계 꿈까지 들어갔지. 왜 거기까지 들어갔냐고? 꿈의 깊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잔잔바리 새끼들이 만드는 꿈은 실제 세상보다 12배 정도 느리게 시간이 흘러. 실제 세상에서 5분이면 꿈 안에서는 1시간이 되는 거지. 근데 그 꿈 안에서 한 번 더 꿈을 들어가면 그게 12시간이 되고 그 꿈에서 한 번 더 안으로 들어가면 12시간 곱하기 12가 되는 거야. 계산은 네가 하렴. 144시간인가요? 근데 나를 그런 잔잔바리 새끼들이랑 비교하지 마.
내가 만드는 꿈은 최소한 실제 세상보다 20배 정도 차이가 나. 그럼 내가 꿈인 꿈으로 만들면 실제 세상에서는 몇 시간밖에 흐르지 않지만 내 꿈인 꿈 안에서는 몇 주 혹은 몇 달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 나랑 멜은 서로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여서 꿈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을 보냈어. 얼마나 보내셨는데요? 50년 정도. 놀랍죠? 코브는 멜이랑 꿈 안에 꿈까지 들어가서 시간을 느리게 만든 상태로 그 안에서 50년 동안 사랑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이걸 하면 안 된다, 저걸 하면 안 된다 수칙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미지의 영역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서 하면 안 되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와 기억 같은 걸 그 꿈 안에다가 소환을 시키고 투영을 시켜버렸고 그 부작용이 코브한테도 조금 왔지만 멜한테 오지게 시게 와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꿈과 실제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꿈 안에 들어가서도 아이들이 있어. 꿈 안에 들어가도 우리 집이 있어. 우리가 자주 거닐던 뭐 청담 사거리가 있어. 이래버리니까 헷갈려. 진짜 특히나 절대로 하면 안 됐던 게 아이들까지 거기에다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아이들만 사실 안 만들었어도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있고 꿈 안에서는 되게 행복하지만 우리 아이는 없음이 될 텐데 꿈 안에도 애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멜이 아내가 꿈과 현실을 점점 구별하지 못하게 됐고 일단 처음에는 조금 해결을 할 수도 있었을 뻔한 게 바로 토템이에요. 토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코브가 처음 발명한 겁니다. 이 새끼 천재긴 해요. 토템이 뭐냐면 자기만 아는 작은 어떤 오브젝트를 통해서 여기가 지금 꿈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멜한테 토템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팽이입니다. 되게 조그만한 뾰족한 팽이, 그거 인셉션을 상징하는 거죠. 그 팽이를 돌려. 현실에서는 그 팽이가 돌다가 넘어지죠, 당연히. 근데 꿈 안에서는 그 팽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돕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아, 여기가 꿈이구나, 여기가 현실이구나를 알아챌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근데 코브는 그걸 통해서 이 토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꿈과 현실을 구분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더 강한 거죠. 아니면 어쩌면 최면 감수성처럼 꿈 감수성이 멜이 더 높고 코브가 더 낮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딱히 뭐 정신력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멜은 처음에는 그걸 통해서 꿈과 현실을 구분을 하다가 나중에는 꿈을 현실로 믿고 싶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꿈 안에서 50년이나 살았다 보니까 멜이 알고 있는 모든 공간을 코브가 알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공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자기만의 공간의 어느 금고 안에다가 그 토템을 숨겨버렸어. 그러니까 돌리기 싫은 거야. 이게 꿈이라고 믿고 싶지 않고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믿고 싶어 버리는 단계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멜은 오히려 반대로 코브한테 현실 세계에서 여보, 우리 지금 이거 꿈이잖아. 아니야 멜, 이거 현실이야. 팽이 돌려보자. 응, 팽이 안 돌릴래. 내가 돌려볼게. 자, 팽이 넘어지는 거 봤지? 응, 안 봐. 안 믿어. 여기 꿈이야. 빨리 우리 애들 보러 가자. 무슨 소리야? 우리 애들 여기 있어. 봐. 우리 애들 봐. 아니야. 그거 우리 애들 아니야. 그거 당신이 꿈으로 만든 거지. 꿈속에서 나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꿈으로 만든 거지. 나 오빠 사랑하긴 하지만 오빠 안 믿어. 나 이제 꿈에서 그만 있을래. 나 실제 현실로 돌아가서 우리 애들 만나고 우리 엄마 아빠 만날래. 나 여기 안 할래. 안 할래. 나 돌아갈래. 오빠,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같이 죽자. 같이 죽으면 빨리 꿈에서 깰 수 있잖아. 죽자. 여기 칼 있다. 내가 오빠 먼저 찌를게. 떼끼리지? 여보 떼끼리지? 안 돼. 자, 칼 잠깐 내려놔 볼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거의 뭐 조현병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한 날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까 코브의 기억 안에 지하 1층에는 호텔이 있었잖아요. 코브와 멜은 서로 사이가 좋아서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결혼 기념일마다 항상 묵는 호텔을 예약해서 그 방에서 이제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어요. 매년. 이번 결혼 기념일에도, 그 결혼 기념일에도 멜이 호텔을 예약했다고 해서 잊은 줄 알았는데 기억하고 있구나, 이제 정신 돌아오고 있구나 해가지고 와인 한 병하고 꽃다발하고 막 이렇게 사서 호텔 문을 똑똑 두드려 봤는데 기척이 없어. 문이 열려 있는 거야. 들어가 봤어. 들어가 봤더니 집이 막 어지러져 있어. 호텔이 막 병 같은 거 깨져 있고 테이블도 깨져 있고 막 이런 거야. 그 나를 찾아줘처럼 하고 있는데 이 호텔의 구조가 디귿자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호텔에서 건너편 방이 완전히 정면으로 보여. 아내가 훤히 보여. 창문으로 건너편 방을 봤는데 건너편 방에 아내가 있는 거야. 아내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자기야 거기서 뭐해?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 난간 같은 데 있잖아. 되게 좁은 거. 거기 올라서서 걸터 앉는 거야. 자기야 위험해. 거기 있으면 안 돼.
안으로 들어갈까? 내가 금방 돌아서 갈게. 자기야, 우리 같이 뛰어내리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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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자기야, 여기가 지금 현실이고 우린 여기에서 지금 잘 살아야 돼. 우리 집에 가면 애기들도 있고. 그만 말해 이제. 우리 그 대화 너무 지치게 많이 나눴어. 오빠는 자꾸 오빠 말이 맞다 그래. 근데 내 말이 맞으면 어떡할 거야, 오빠? 오빠는 오빠 말이 틀리고 내 말이 맞을 경우는 생각하지 않잖아. 나 이제 확신해. 지금 여기 꿈이야. 우리 같이 뛰어내리자. 나 지금 뛸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빠 나 못 믿는구나.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런저런 장치를 해뒀어. 그 방에서 마치 나를 두드려 패고 호텔 밖으로 밀쳐낸 것처럼 연출해놨어. 내 피도 여기저기 묻혀놨어. 그리고 아까 내가 거기서 막 비명도 질러댔어. 옆방 사람 듣게. 그리고 내 변호사한테 남편이 날 협박한다고, 남편이 날 죽이려고 한다고 편지도 보내놨고, 오빠가 혹시 나를 정신병 걸려서 그랬다고 말할까봐 저번 주에 정신병원 4군데를 가서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음 진단서도 4장이나 받아뒀어. 지금 내가 뛰어내리고 내가 죽으면 오빠는 살인자가 될 거야. 이래도 나랑 같이 안 뛸 거야? 제발 멜, 제발 내 말 믿어줘. 제발 여기가 현실이야. 제발 믿어줘. 제발 하는데 뛰어버립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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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God. 그렇게 아내가 죽은 거예요. 이제 코브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보니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거 지금 이대로 있으면 넌 진짜 살인자가 된다. 빨리 집에 가서 짐 싸라. 짐을 싸고 아이들한테 인사는 하고 이제 몰래 이제 밀항을 하려고 했는데 도와준 사람이 비행기표 들고 와서 너 지금 빨리 가야 돼 하면서 아이들의 뒷모습만 보고 애들 불러서 인사를 하지 못하고 그 길로 해외로 런을 친 거고, 그때부터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서 얘 마음에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떠났다, 그것도 엄청나게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코브가 꿈을 꾸거나 코브의 무의식이 남의 꿈에서 발현이 될 때는 항상 폭력적이고 화가 나 있고 격앙되어 있는 멜이 일단 나오고요. 그 기억이 강렬하니까 그 기억을 잊고 싶을수록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순간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또 아이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는 게 한이 돼서 코브의 무의식이나 다른 사람 꿈에 나오는 코브의 무의식은 항상 아이들의 뒷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피셔를 납치할 때 시내 한복판에 갑자기 기차가 나와서 막 차들을 깔아뭉개고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기차 역시 코브한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코브의 무의식에 있는 기억이 발현이 된 건데요. 그 기차는 바로 코브하고 멜이 꾸민 꿈에서 50년 동안 살고 나서 현실로 돌아갈 때 함께 이제 목숨을 끊을 때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지나가는 기차에 이제 둘이 동시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물론 그건 꿈이었으니까 현실에서 깨어난 거고, 코브는 이제 깨어나서 이제 현실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어. 꿈 안에서 해볼 거 다 해봤어. 50년 동안이나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현생 열심히 살자 하는데 멜은 정신이 멍한 거야. 이게 진짜라고?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때부터 멜은 아파지기 시작한 거고, 중요한 단서를 얻은 채 다시 이동을 시작합니다. 여기가 지금 첫 번째 꿈이죠. 두 번째 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원래는 이 공장에서 두 번째 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 피셔가 꿈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을 익혔잖아요. 그 기술은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막 보디가드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의 극의 같이 손오공, 뭐 파란 손오공 막 이런 거 같이 피셔가 꿈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디선가 나타난다 스미스 요원들 소총 들고 나타나서 자신을 지켜주는 거고, 피셔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그것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지켜주러 옵니다. 그러면 이 공장도 조만간 들키게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공장으로 한 7, 8명이 또 소총 들고 쳐들어옵니다. 얘들은 그냥 사실 피셔도 죽여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학습받은 거는, 피셔한테 학습을 해준 사람은, 선생은 코브 정도의 전문가인가요? 아니죠. 코브만 이 정도 수준의 전문가고, 그나마 코브 다음의 전문가들도 이미 코브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아서나 임스 같은 애들이 그 다음 전문가쯤 돼요. 피셔나 사이토한테 이런 호신을 알려준 사람들은 사실 잔잔바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꿈 안에 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면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토템이 뭔지 이딴 거 몰라. 이 새끼들은 그냥 꿈에 들어와서 이 산업 정보 같은 거 빼내가는 새끼들한테 그거 당하지 않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라고 그것만 배운 거야. 그래서 피셔가 있든 말든 그냥 총 갈겨버립니다. 그냥 왜? 꿈에서 깨어나면은 안 당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
그래서 이 주사 이모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얘가 할 일은 없죠. 왜냐면 주사 이모는 제일 처음에 주사만 주입해주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지니까. 주사 이모가 첫 번째 꿈에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 꿈에서 두 번째 꿈에 주사 이모 빼고 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해서 피습을 당하는데 다 잠이 들어버리면 현실에서는 얘 구하러 보디가드들이 못 오죠. 지금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파스트 클래스에서 날고 있죠. 첫 번째 꿈 안에서는 보디가드들이 와서 총을 갈기는 거죠. 첫 번째 꿈 안에서 그러면 두 번째 꿈으로 다들 들어가 버리면은 걔네들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싸워? 못 싸워. 여기서 원래 임스랑 아서가 싸움을 잘해서 버티고 있었는데 주사 이모 빼고 다 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벤에다가 이 사람들을 태우고 나서 벤 안에서 꿈 안의 꿈 두 번째 꿈으로 들어갑니다. 주사 이모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운전을 하면서 그 보디가드들로부터 도망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성공하기 전까지 주사 이모는 계속해서 첫 번째 꿈에서 이 보디가드들한테 스미스 요원들한테 잡히지 않고 계속 도망을 쳐야 해요. 지금도 뒤에서 총 쏘고 따라오고 있어요. 얘가 이거 주사 이모가 특수요원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지키냐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꿈 안에 꿈으로 들어갈 때마다 뭐 20배, 여기선 사실 더 길어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20배까지만 얘기가 나오니까 20배라고 칠게요. 현실 시간에서 1이, 두 번째 꿈에서는 20이 되고 그 다음에는 400이 되고 그 다음에는 428, 8000인가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 시간의 길이가.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꿈에서 버텨야 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진 않아요. 두 번째 꿈에서 버텨야 하는 시간은 꽤 길어요. 세 번째 꿈에서는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션 수행 난이도가 쉬워지는 방법이긴 합니다. 세 번째 꿈에서 엄청 복잡한 일을 해야 돼. 두 번째 꿈에서 약간 복잡한 일을 해야 돼. 첫 번째 꿈에서는 좀 단순한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주사 이모가 힘든 미션을 맡긴 했지만 긴 시간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유의 깊게 봤더니 실제로 주사 이모는 대충 한 10분쯤 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한 10분 정도 도망치다가 아 씨발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다리 밑으로 자동차를 추락시켜 버립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면 총 맞고 뒤지면 안 되니까. 다리 밑으로 차를 추락시켜서 물에 닿는 순간 킥이 발생하죠. 혹은 그 차에서 이미 떨어지는 순간 추락을 느낄 때 킥이 발생이 돼서 두 번째 꿈을 꾸고 있는 혹은 세 번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게끔.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첫 번째 꿈에서 킥이 발생을 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꿈까지 들어간 상태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꿈에서 킥을 발생시키면 두 번째 꿈에 있는 사람이 지금 첫 번째 꿈에서 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더 확실히 인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이 쓴 방식이 특정 노래를 선곡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꿈에서 킥을 넣을 때 헤드셋을 끼워둔다든지 아니면 그냥 스피커로 크게 노래를 틉니다. 그 노래가 바로 꿈 이건 꿈이야 아니야 꿈 아니야 아니야 이건 꿈이야 이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들리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노래가 나오면 아 첫 번째 꿈에서 이 전 단계 꿈에서 킥이 곧 있으면 발생한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을 빠르게 처리를 해야 돼. 그러면 두 번째 꿈에서는 첫 번째 꿈보다 시간의 여유가 더 길잖아요. 20배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서 긴박한 1초 1분이라도 여기서는 20초 20분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여기서 킥을 넣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킥을 넣을 때 이건 꿈이야 아니야 꿈 아니야 이게 꿈이게 아니게 죽어보면 알지 이걸 또 노래를 들려줘. 그러면 세 번째 꿈에서도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가 들리고 아 지금 두 번째 꿈에서 킥 들어간다. 우리도 열심히 하자. 깨어날 준비하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세 개의 꿈이 동시에 킥을 해야 한다는 초고난이도 미션 같지만 사실 타이밍 맞추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첫 번째 꿈에 맞춰서 두 번째 꿈이 킥을 실행을 해야 하는데 시간의 길이가 20배나 차이 나니까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킥 시간 맞출 수 있고요. 세 번째 꿈도 두 번째 꿈이랑 킥 시간을 맞춰야 하는데 20배나 차이가 나니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킥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꿈 안에서 킥을 동시에 일으켜서 깨어나면 현실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바로 코마 상태 들어가고 이제 식물인간 되고, 이 꿈 안에 이 세 번째 꿈 있죠. 세 번째 꿈 안에서도 심연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건 세 번째 꿈이 아니고 사실상 네 번째 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번째 꿈으로 떨어지고 거기에서 거의 뭐 영겁의 세월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거기에 들어갔다 나와 본 새끼가 코브하고 멜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멜은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
그곳을 아는 게 코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꿈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꿈은 이 꿈, 호텔입니다. 호텔에서 쓰는 수법은 이겁니다. 코브가 첫 번째 꿈에서 얼굴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일부러 복면을 쓰고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꿈 안에서 얘네들 다 벤에 태우고 나서 주사위 몸은 운전하고 나머지 전부 꿈속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꿈에 들어가니까 바로 호텔이고 그냥 바에서 어떤 여자랑 약간 시시덕거리고 있었어요. 예쁜 여자고요. 사실 그 여자는 임스가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매력적인 여성으로 나타나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코브가 옆에 갑자기 오더니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저 보안부서 팀장. 예. 기억 못 하시는군요. 뭐 이렇게 대충 흘려. 이 새끼 좀 싸가지 없게 흘려요. 옆에 딱 앉고 여자가 갑자기 다음에 혹시 꼴리면 연락해요 하면서 명함 같은 걸 하나 주고 갔어. 그래서 이 남자가 약간 씁쓸하게 있었어. 왜냐면 오늘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 코브가 옆으로 쓰고 오더니 이거 당해버리신 것 같은데요. 뭘요? 저기 지갑. 소매치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뻔한 수법이지만 모르는 사람인 코브가 피셔를 피셔한테 도움을 주면서 신뢰를 얻고 피셔한테 어떤 것을 행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피셔가 여기에서 이런저런 소매치기를 당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돈을 노린 게 아니라 지금 당신 꿈입니다. 피셔는 첫 번째 꿈에서 본인의 호신술이 발동을 해서 자신을 꿈에서 어떻게 나쁘게 하려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치는 스미스 요원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무의식이에요. 본인이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꿈에서도 얘 꿈인지 몰라요. 두 번째 꿈 들어와서도 당연히 지금 꿈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코브가 님 지금 꿈꾸고 있으삼이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첫 번째 꿈인 줄 아는 거죠. 님 지금 꿈이에요. 뭔 소리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당신 쳐다보죠. 근데요? 아마 공격할 겁니다. 진짜로 공격을 해. 총까지 꺼내고. 그래서 코브가 얘네들 총 뺏어가지고 총을 쏴 죽여버려요. 눈앞에서. 그러니까 피슈가 사람 죽였어? 이거 사람 아닙니다. 지금 꿈이라고요.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당신 꿈꾸기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당신 이 바에 와서 술 마시기 전에 뭐 하고 있었죠? 한번 말해보세요. 뭐 하고 있었지? 내가 이 바에 왜 있지? 내가 이 바에 어떻게 온 거지? 나 호텔에 왜 있지? 그거 보셨죠? 꿈이니까요. 꿈 한두 번 꿔보십니까? 그냥 어느 장소에서 갑자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꿈이야? 지금 꿈 아니신 거고요. 산업 스파이 새끼들이 이 선생님한테 어떤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당신을 꿈속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저 보안 책임 팀장 저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시냐고요? 잠깐 어디서 봤던 얼굴인데 기시감이 드는데. 어디서 얼굴 봤냐? 비행기에서 봤어요. 현실 비행기에서 일부러 이렇게 물 한 잔 권하면서 안면을 살짝 익혔어. 누군지는 몰라. 그러니까 꿈 안에 들어가서 현실에서 한 3초 봤던 얼굴이니까 봤던 것 같긴 한데 약간 요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꿈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 호신술 알려준 게 저 아닙니까? 두림 교관 아닙니까? 맞다. 교관님 이제야 제 말 믿으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빨리 일단 화장실로 가. 사람도 없는 데로 가가지고 지금 꿈 꾸기 전 그러니까 이 잠들기 전에 무슨 일 있었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봐요. 나 납치됐어. 이 기억났다. 선생님 저 납치됐어요. 이 복면 쓴 개새끼들이 나 삼촌 납치해가지고 삼촌 막 도가니 때리고 삼촌이 아야 하고 막 비밀번호 보내고 막 계속 물어보고 막 1, 2, 3, 4, 5, 6 아니야 개새끼들아 막 이러다가 갑자기 잠들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당신을 납치한 자들이 당신을 수면제를 먹여서 잠을 재워서 꿈 안에서 당신에게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겁니다. 원흉이 누군지를 알아내야 돼요. 누굴까요?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나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혜정인가? 혜정이한테 연락 없이 잠수 이별한 적이 있습니다. 혜정인가? 혜정이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삼촌은 아닐까요? 일부러 삼촌하고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작전입니다. 삼촌이요? 삼촌 제 대부인데요. 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실 때 삼촌만 내 생일 챙겨주고 기념일 챙겨주고 저 졸업식 때도 와서 막 꽃다발 선물해주고 그런 사람인데 삼촌 모함하지 마시죠. 그리고 삼촌 저랑 같이 납치됐는데요. 삼촌이랑 같이 납치되셨습니까? 시간차를 두고 납치되셨습니까? 삼촌이 저보다 하루 먼저 납치됐고요. 삼촌 하루 동안 고문당하셨어요. 고문당하는 걸 보셨습니까? 아니 본 적은 없고 소리만. 그거 보십시오. 이게 동양의 유명한 역사 뜨리 킹덤에 나오는 황계 작전입니다. 늙은 노병을 빠따 100대 맞고 아이씨 족같아서 내가 이제 적진으로 항복한다 이렇게 들어온 척 해가지고 이중 스파이로 해가지고 막 불 지르고 적벽대전 막 조조 막 이거 편두통 생기고 그거 모르세요? 아는 것 같아요. 그겁니다. 삼촌이에요. 일단 당신이 아까 현실에서 읊었던 그 숫자가 몇이었죠? 지금 기억해내야 됩니다. 잠깐만 1, 2, 3 4, 5, 6, 4층 56호. 잠깐만
4층 56호 키가 저한테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것으로 가봅시다. 호텔방으로 갑니다. 4층 56호 문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코브하고 아서하고 막 임스까지 왔나? 아무튼 얘들이 막 와가지고 이 사람들 누구야? 제 동료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노 빵 까고 야이 개스프리스 개새끼들아. 아무도 없어. 욕실에 가서 봤더니 잠 재우는 그 기계가 나오는 거야.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서 당신을 또 재우려고 한 겁니다. 꿈 안에 꿈으로 들어가면 이거 대항 못해. 내가 봤을 때 큰일 날 뻔하신 거야 양반. 근데 갑자기 문에서 삼촌이 이렇게 들어와요. 뚜벅뚜벅. 오, 삼촌을 제압합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지금 이곳에서 피셔를 결박한 다음에 잠재우려고 했지 이 삼촌 개새끼. 오 마이 갓, 용서해라 조카야. 당연히 이 삼촌은 누굴까요? 임스가 연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임스는 지금 따로 있습니다. 피셔의 무의식에서 나온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1페이지 꿈에서 철저하게 상황 설정을 해놨어요. 삼촌하고 같이 납치가 된 줄 알았어. 그래서 삼촌은 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두 번째 2페이지 꿈에서 사실은 삼촌이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닐까요? 라면서 의심을 심었잖아요. 의심을 품자마자 피셔의 무의식에서는 삼촌이 사실은 나한테 이런 짓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상상력이 발동됐고 그 상상력이 지금 바로 실제처럼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코브 같은 천재들이 할 수 있는 완벽한 꿈이 낸 꿈의 계산이죠. 그래서 원래 누군가를 믿게 만들고 싶을 때는 의심을 먼저 준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날 의심하면 속이기 더 쉽다.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의심하고 있으면 의심하고 있는 걸 해소시켜주면 존나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사기꾼들이, 유명한 사기꾼들이 누군가를 속일 때, 등쳐먹을 때 완벽한 상태로 등장하지 않고요. 일부러 허술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 뭐야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나 둘 셋 해소시켜주면 완벽하게 믿고 엄청 빨아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반대 수법을 썼죠. 누군가를 배신하고 누군가를 못 믿게 만들고 싶으니까 처음에는 삼촌을 완벽하게 자신의 편인 것처럼 세팅을 했고 오히려 그게 내가 통수 맞은 거였구나 배신감을 느끼게끔 두 번째 꿈에서 이 설계를 해버리니까 피셔가 본인의 무의식에서 삼촌이 나를 배신했다가 사실처럼 꿈에서 재생되고 있는 겁니다. 피셔가 삼촌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피셔를 꼬셔요. 지금 당신의 삼촌이 당신 아버지의 회사를 낼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새끼가 어떤 수작을 부리고 있는지 아시나요? 알 리가 없죠. 바로 방금 전까지 100% 신뢰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쩐다. 우리가 하죠 이거. 기계를 가져옵니다. 꿈 안으로?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새끼 꿈에 들어가서 이 새끼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새끼가 어떤 작전을 써서 회사를 먹으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역으로 빼내는 겁니다. 당신 천재군요. 당장 절 재워주십시오. 이러고 자진해서 세 번째 꿈으로 들어갑니다. 삼촌은 진짜로 착한 건 맞지? 아마도 그럴 겁니다. 뭐 나오진 않지만. 자 이제 근데 사소한 문제들, 사소하진 않은 문제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코브의 무의식도 지금 이 꿈 안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열려요. 이걸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꿈인 줄 눈치채지 못해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걸 봐버리면 꿈인 걸 눈치채. 그러니까 코브가 설계를 안 한 겁니다. 설계를 에리어든을 시킨 거죠. 이게 에리어든이 설계해서 그렇지 만약에 코브가 설계한 꿈이었으면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세게 나타났을 건데 작게 나타나긴 해요. 창문이 열린다든지 요 정도. 근데 그 창문이 열리고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그 호텔방의 창문처럼 보이고 마치 그 당시 상황처럼 커튼이 이렇게 막 살살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코브가 약간 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작전을 좀 수행하고 싶어지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첫 번째 꿈은 현재 납치를 해서 벤에 태워서 잠재워 놓은 상태이잖아요. 근데 이 꿈에서는 피셔의 가상 보디가드들, 스미스 요원들이 쫓고 있잖아요. 총 갈기면서 막 차로 와서 부딪히고 연병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꿈에서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두 번째 꿈에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첫 번째 꿈에서 스미스 요원 새끼들이 차로 바디 체킹을 해서 벤이 지금 현재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꿈인 호텔이 건물이 실제로 회전합니다. 뭔지 알죠? 그래서 이 인셉션에서 정말 유명한 장면인 호텔 복도가
이렇게 회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와중에 아서의 액션씬이 나오죠. 당연히 두 번째 꿈에서도 피셔의 보디가드들이 스미스 요원들, 실제로 인지가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스미스 요원 같은 존재들입니다. 의지밖에 없어요. 의지, 피셔를 지킨다. 피셔를 지키기 위해서 다 쏴 죽인다. 이거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이제 피셔를 찾으러 몰려오기 시작했고, 아서가 꿈 아니니까 싸움을 굉장히 잘합니다. 꿈 안에서 이제 최고 싸움을 잘하게끔 자기를 상상하기만 하면 되죠. 매트릭스처럼. 그래서 막아내고 있는데 첫 번째 꿈에서 차가 돌고 있으니까 실제로 호텔이 돌아. 그래서 이 뱅글뱅글 도는 이 복도에서 막 액션씬을 펼치는데 볼만하거든요. 요거 실제 영화로 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씬 역시 CG를 싫어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호텔 복도를 만들었고요. 세트로. 그 세트를 아주 큰 기계에다가 연결한 다음에 그 기계의 모터를 실제로 돌려서, 그러니까 빠르게 도는 모터가 아니라 크고 무거운 걸 천천히 돌릴 수 있는 모터에 연결해서 실제로 이 세트를 돌렸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여기 조토끼가 조셉 고든 레빗이 그 와이어 줄을 매달고 그 세트, 돌아가는 세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액션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영화를 옛날에 처음 봤을 때는 좀 인지하지 못했는데 조셉 고든 레빗이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돌려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다행히 첫 번째 꿈에서 차가 이렇게 돌리고 하긴 했지만 원위치에서 딱 멈춰줬어. 그래서 다시 런을 치기 시작하고요. 또다시 스미스 요원 새끼들이 또 쫓아옵니다. 한참을 도망가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총 맞아서 잘못되겠다 싶어서 원래는 조금 더 시간을 끌어줘야 하는데 주사 이모가 아이 모르겠다 씨 이러면서 다리 밑으로 돌진을 해버립니다. 다리 밑은 강이고요. 다리 난간을 쳐박고 차가 땅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추락을 느끼니까 킥이 시작된 거죠. 두 번째 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킥을 느낍니다. 근데 이 킥을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택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락하고 있는 와중에 이 두 번째 꿈에서 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서인데, 아서가 씨 너무 빠른데 하면서 본인이 할 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할 일이 뭐죠? 두 번째 꿈에서 킥하기. 아서 빼고 나머지 인원들이 3꿈에 들어간 겁니다. 3꿈은 설원 발전소. 발전소라고 할게요. 눈발전소라고 할게요. 눈발전소로. 그러니까 첫 번째 꿈에서는 누군가가 킥을 해줘야 되니까 주사이모가 남았어요. 두 번째 꿈에서도 누군가 킥을 해줘야 되니까 아서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이 세 번째 꿈에 들어간 겁니다. 세 번째 꿈에 왜 들어갔어요? 피셔 입장에서는 꿈 안으로 나를 끌어들여서 우리 아버지 회사, 내가 물려받아야 할 회사를 꿀꺽하려고 했던 삼촌이 대체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들어온 피셔 입장에서는 두 번째 꿈인, 사실은 세 번째 꿈인 거고, 나머지 인원들 입장에서는 피셔가 이 구라를 믿고 삼촌의 꿍꿍이인 줄 알고 삼촌의 금고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아빠의 금고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금고를 열어봤더니 내가 회사를 물려받지 않고 회사를 포기하게끔 하는 원인, 그 이유가 그 금고 안에 들어있고 그걸 보게 만들려는 게 이 새끼들의 작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꿈에서는 이 귀에다가 저기 헤드셋 끼워주고, 누구한테 끼워줘요? 아서한테만 끼워주면 됩니다. 아서가 킥을 알아채야 하는 사람이니까 아서 귀에다가 헤드폰을 씌워주고 꽁 이건 꿈이야 아니야 꿈 아니야 꿈 맞아 이 노래를 틀어. 그러면 두 번째 꿈에 들어가 있던 아서가 어딘가에서 이 노래가 들려요. 씨발 킥 곧 있으면 한다는 거네. 좆됐다. 존나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왜 서둘러야 될까요? 자, 킥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아까쯤에 추락이 필요합니다. 추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무중력 상태. 지구에서 어떻게 무중력 상태가 돼요? 추락할 때 무중력 상태잖아요. 첫 번째 꿈에서 이 사람들이 타고 있던 차가 회전을 하자 두 번째 꿈인 호텔 방이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두 번째 꿈에서도 이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꿈의 킥이 뭐죠? 차가 추락하는 겁니다. 차가 추락 중이라는 거는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죠. 차 안에서. 그럼 두 번째 꿈에서도 그게 발현이 돼서 이 호텔이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조셉 고든 레빗이 이것을 찍을 때 이 와이어 줄 매달고 무중력 상태인 것처럼 연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꿈에서도 킥으로 이 사람들을 추락을 시켜야 되는데 무중력 상태가 돼버리니까 추락을 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래는 나오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몇 분 안에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조셉 고든 레빗 아서가 다행히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고 있는 호텔 방으로 가서 얘네들을 다 묶어요. 끈으로 이렇게 묶어. 무중력이니까 상관없죠. 어차피 샌드위치로 묶어도 인간 지네처럼 묶지 않고 샌드위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이제 4명 남았나요? 4명인 것 같아. 4명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4명을 세트로 이렇게 했어. 그래서 샌드위치처럼 무중력 상태니까 이렇게 몰고 가요. 어디로? 엘리베이터로. 엘리베이터에다가 걔들을 넣고 자기는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와서 엘리베이터 줄을 잘라버린 다음에 엘리베이터 한 벽면 쪽에다가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그 폭탄을 터트리면 그 압력에 의해서 엘리베이터가 강하게 밑으로 확 추락을 하겠죠? 그럼 추락킥 완성. 이거 제가 말로는 지금 조금 쉽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아서 진짜 좆뱅이 쳤습니다. 진짜 힘냈어요. 이거는 조셉 고든 레빗이 이 영화의 저는 사실 최대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나 사실 이 배우 막 그렇게 잘 알지 못했고 또 이 배우가 좀 멋있는 척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약간 이해 못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좀 체격이 왜소한 사람에 대한 좀 평가가 좀 박한 것 같아요. 근데 조셉 고든 레빗이 요 뒤에는 나중에는 벌크업을 좀 하면서 몸이 좋아졌는데 이때는 되게 말랐었거든요. 그리고 어깨도 되게 좁고 처지고 막 이래서 되게 멋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새끼 좀 멋있을지도 첫 번째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셉 고든 레빗이 원래부터 유명한 사람이긴 했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스타가 됐죠. 되게 멋있고 어려운 씬을 완벽하게 소화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꿈이 주요 무대가 되겠죠. 이곳에서는 심지어 이 스미스 바디가드 새끼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설원이다 보니까 이 뭐 잠바대기를 입고 막 그 뭐냐 그 눈에서 타는 그 오토바이 같은 거 있잖아. 막 그거 타고 다니면서 막 총 들고 주인공들 쫓으면서 총 쏘고 막 연병 지랄 난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이토가 지금 오늘 내일 합니다. 오늘 내일도 아닙니다. 5분 10분 합니다. 사이토가 5분 뒤에 죽을지 10분 뒤에 죽을지 알 수가 없는 수준으로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총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꿈 기준으로는 가슴에 총을 맞아서 뭐 한 5분 10분 만에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두 번째 꿈에서는 시간이 훨씬 느리게 가니까 좀 버티고 있었고 세 번째 꿈에서도 이제 더 좀 버티고 있기는 했는데 이제 막 입에 각혈도 하고 피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수준까지 와버렸어. 그러면 사이토가 만약에 여기서 죽어버리면 코마 상태에 빠져버리고 그러면 코부는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들어가서 바로 깜빵행이 되어버리는 거죠. 코부가 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어쨌든 피셔는 이 삼촌 새끼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이 발전소에 들어가서 이제 비밀 금고를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셔의 힘만으로 여기를 뚫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임스가 같이 갑니다. 임스가 또 전투를 잘해요. 사이토까지 같이 가죠. 이렇게 셋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엘리어든하고 코브는 밖에서 지원을 하고요. 코브가 특히 이제 저격총을 가지고 이제 약간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어. 피셔가 드디어 그 비밀 금고 앞까지 도착을 하는데 씨발 피셔를 도와주는 스미스 요원으로 또 멜이 나타나 버립니다. 씨부랄 거. 이거는 피셔가 불러낸 게 아니죠. 피셔의 무의식이 아니죠. 피셔의 무의식에서는 본인이 훈련받은 호신술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패시브로 발동돼서 지금 총을 든 요원들이 코브, 에리어든, 사이토, 임스를 공격하고 있는 건데 이 눈발전소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아무도 없고 피셔가 되게 평화롭게 이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여기 뭐냐 비밀 금고를 열면 그 안에 막 아버지가 계시고 막 이런 아름다운 드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설계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갑자기 천정에서 누군가 이렇게 쓱 문을 열고 밑으로 싹 내려와. 멜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브의 무의식에 있는 멜은 매우 폭력적이죠. 멜이 총을 꺼내고 피셔를 겨눕니다. 이걸 코브는 꽤 먼 거리긴 하지만 저격총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옆에서 에리어든도 보고 있습니다. 에리어든 옆에서 당연히 빨리 쏴요. 당신 와이프 쏴요. 어차피 사람 아니잖아. 실제로 사람 아니죠. 무의식으로 나온 그냥 어떠한 존재일 뿐인 거죠. 오브젝트나 마찬가지죠. 근데 코브 새끼가 여기서 갑자기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저격총으로 겨누고 있으니까 멜이 나타나서 피셔를 방해하려고 해도 그냥 멀리서 저격총으로 멜 죽여버렸으면 돼요. 그리고 멜은 어차피 실제 하는 인간이 아니야. 코브의 무의식에 있는 기억이 이 꿈에서 발현이 된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멜 여기서 죽여봤자 다음에 꿈꿀 때 어차피 또 나올 거야 얘는.
그래서 에리어든이 빨리 쏴 뭐해 하는데 멜이 진짜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하더니 머뭇거려 이 개새끼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멜이 피셔를 쏴버립니다. 가슴에다가 2방 빵빵. 코브가 그걸 보고 아차 해가지고 그제서야 멜을 총으로 쏩니다. 이런 씨부랄 하고 이제 눈발전소 안에 이제 모입니다 사람들이. 일단 사이토는 돌아가셨고요. 피셔도 죽었습니다. 망했어요. 임스가 이걸 보고 이제 사이토는 이제 가망 없고 피셔는 방금 총 맞고 이제 죽은 거니까 제세 동기를 이렇게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코브가 어차피 틀렸어. 지 때문에 틀린 건데 개새끼가. 어차피 틀렸어. 이미 림보 상태에 빠졌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시면으로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시면이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시면에 어차피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실제 피셔의 육신은 온전한 상태지만 지금 코마 상태에 들어갔고 머릿속에서 이제 아주 시면에서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빼낼 방법이 없습니다. 소생해봤자 쓸모없어. 소용없다고. 다 끝났어. 실패했다고? 그게 다야? 다 끝났어. 미안해. 뭐 그래 미국 가도 어차피 감옥 가는 건 너니까. 근데 저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 폭탄이나 설치하자. 폭탄 왜 설치하냐? 세 번째 꿈에서도 깨려면 킥이 필요하죠. 얘가 지금 이 설원 산 위에 만들어져 있는 발전소예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다다다다 폭탄을 설치해서 폭탄이 빰 터지면은 이 발전소 자체가 무너져요. 그럼 절벽에서 무너지면 추락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차에서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추락킥, 여기는 엘리베이터에서 폭탄의 힘으로 추락하는 추락킥, 세 번째는 눈발전소가 터져서 추락하는 추락킥. 이 3킥이 완성되고 현실 비행기에서 깨어날 수 있는 거죠. 대신 사이토하고 피셔는 꿈 안에서 죽었고 그래서 시면으로 빠져서 실제 육신이 맥박은 뛰지만 코마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작전 대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때 앨런 페이지가 묘안을 냅니다. 잠깐만요. 방법이 있어요. 피셔를 따라서 림보로 시면으로 같이 들어가면 돼요. 시간이 없어. 시간 부족해. 거기 가면 시간은 충분해요. 현실에서보다 20배나 느리게 흐르는 첫 번째 꿈, 그 첫 번째 꿈보다 20배 느리게 흘러가는 두 번째 꿈, 그 두 번째 꿈보다 20배 느린 세 번째 꿈이 여기. 그리고 시면은 그 이상으로 느리게 흘러가잖아요. 당신 거기 들어가 봤잖아. 그 안에서는 시간 충분해요. 거기서 피셔 빼옵시다. 거기서 우리가 피셔를 빼올 때 음악을 틀어주면 음악을 듣고 제세동기로 피셔를 그때 딱 살리고 맥박 뛰자마자 킥킥킥 해서 나오면 됩니다. 임스가 듣더니 시도해볼 만해. 오케이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도 킥을 해줄 사람이 한 명이 남아야 하죠. 첫 킥은 주사이모가 하고 두 번째 킥은 아서가 하고 세 번째 킥은 임스가 맡기로 합니다. 그래서 코브와 에리어든이 사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네 번째 꿈 시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 꿈은 코브의 꿈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뭐 피셔의 꿈이랑 뭐 이렇게 뭐 된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활동을 하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코브의 이 무의식이잖아요. 이 시면도 코브의 시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셔도 코브의 시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모양새를 설계한 사람은 에리어든이지만 설계자이자 감독이자 권위자는 코브인 거죠. 이 영화를 보면 사실 굉장히 긴박합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비행기에서 그냥 자고 있을 뿐이지만 첫 번째 꿈에서는 차가 이미 추락을 끝내고 물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도 이제 폭탄을 이제 터트리는 킥을 하기 직전입니다. 폭탄 스위치 누를랑 말랑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 번째 꿈에서는 킥을 하기 위해서 임스가 폭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세 가지 꿈을 계속해서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면서 엄청 막 긴박한 것처럼 연출이 돼서 재밌게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꿈은 조금 다르죠. 네 번째 꿈은 다소 좀 평온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템포가 느립니다. 네 번째 꿈은 시간이 널널하다 못해 그냥 뭐 오지게 널널하죠. 여기서는 시간이 아마 세 번째 꿈의 20배보다도 더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이 코브의 무의식에 들어가서 피셔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엘리어드가 깜짝 놀래요. 여기 왜 이렇게 커요? 이거 그냥 도시 하나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50년이나 있었으니까 나랑 멜 둘이서 만든 곳이야 하고 이렇게 보는데 엄청 거대한 도시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건물들이 뒤지게 많고요. 아파트도 존나게 많고요. 얘네들이 약간 주체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자기의 기억이 이 도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거 놓고 요런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내가 살던 동네 여기 있었으면 좋겠음 이러면 그냥 거기 동네가 생겨버리는 거니까 엄청 거대하고 어디서 본 것 같은 것들이 마구 있는데 이걸 만든 멜은 죽어버렸고 코브도 이곳을 이제 관리하지 않은 지가 한참 됐으니까 이 세상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다 정상적인 건물은 아니에요. 다 회색빛이고 무너져가고 있고 반쪽 나 있고 막 이럽니다. 이 큰 데에서 피셔를 대체 어떻게 찾죠? 코브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피셔는 멜이 데리고 있을 거라고. 내 심연, 내 무의식은 멜이 반드시 있을 거고 멜은 피셔를 이용해서 나를 끌어당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멜은 현재 코브의 무의식에 있는 멜입니다. 실제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브의 무의식에 있는 멜은 죽기 직전에 나랑 같이 죽자고 계속 얘기하던 폭력적이고 정신이 나간 상태의 자신의 아내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닙니다. 그럼 코브의 무의식에서 나온 멜은 코브를 찾아서 코브랑 같이 죽는 게 목적인 애고 그 코브가 피셔를 찾고 있다는 건 멜이 피셔를 데리고 납치하고 협박해서 코브랑 같이 죽으려고 하고 있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멜이 이끄는 대로 가봅니다. 멜은 그럼 뭘로 이끄냐? 애들로. 애들은 뒷모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코브가 애들의 뒷모습을 보면 그곳으로 계속 올 걸 알기 때문에 헨젤과 그레텔의 빵 조각이 던지듯이 애들의 뒷모습을 계속해서 조금씩 보여주면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해주고요. 과거에 같이 살던 아파트 주택이네요. 과거에 같이 살던 이 전원주택 집을 발견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멜이 있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서 또 똑같은 대화를 합니다. 자기야, 자기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꿈이라는 생각 진짜 한 번도 의심 안 해봤어? 우리 꿈꿀 때 요원 같은 스미스 요원 같은 애들한테 쫓기잖아. 당신이 현실이라고 믿는 곳에서 지금 경찰들한테 쫓기고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누가 하는 거죠? 코브가 하는 거죠. 코브가 아까 세 번째 꿈에서 멜을 저격총으로 쐈어야 하는데 과연 저 멜이 진짜 사람이 아닌 내 무의식에서 나온 캐릭터일 뿐인 걸까? 잠깐이라도 의심을 했잖아. 그러니까 코브도 이 심연에서 50년이나 살았던 부작용으로 100% 지금 현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99.9% 정도 현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0.1%는 얘도 의심을 해. 그게 무의식에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사실 멜이 코브한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얘기는 멜이 살아있을 때 멜한테 들은 얘기도 있지만 코브가 생각하는 걸 멜이 대신 얘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멜은 죽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정보를 멜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코브는 현재 미국에 입국을 못하는 상태죠.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멜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묻겠다는 거야, 오빠. 오빠는 지금 미국에서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어. 애들을 만나지 못해. 현실 세계에서 아이들을 본 게 언제야? 한참 됐어. 현실 세계에서 스미스 요원 같은 놈들한테 계속 쫓기고 있지. 경찰들한테 쫓기고 있어. 그거 봐. 오빠가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 코브가 살짝 흔들립니다. 하지만 코브는 정신줄을 잡고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코브는 여기에서 나가서 현실에서의 아이들을 보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박아버립니다. 우릴 버린 건 당신이야. 나와 아이들을 버리고 죽어버린 건 당신이야. 멜이 당황합니다. 멜이라는 이 캐릭터가 심연 캐릭터가 오히려 당황을 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 애들 버린 적 없어. 애들 저기 있잖아 하면서 애들의 얼굴이 보이려고 하는데 코브가 눈을 확 돌려버려요. 왜? 만약에 여기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진짜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이곳이 현실이라고 믿고 싶어지고 실제로 여기가 현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릴까봐 고개를 돌려서 얼굴을 보지 않고 당신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 당신을 죽인 건 나일지도 몰라. 당신의 죽음은 내 책임이야. 내 guilty야. 인셉션. 내가 이 프로젝트를 맡은 이유 내가 해봤기 때문이야. 사이토가 인셉션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다들 안 된다고 했지. 나만 된다고 했어. 왜? 난 해봤거든. 내 아내가 심연에 빠져서 현실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게 됐을 때 나는 아내의 토템을 찾고 아내가 진짜 세상과 이 꿈 안의 세상을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아내의 마음속에 인셉션을 했어. 그건 뭐냐? 내 아내는 지금 이 심연이 진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지. 그래서 나는 내 아내
머리에다가 이 세상은 가짜다라는 메시지를 심었어. 그걸 심고 나니까 아내는 이 세상이 가짜라는 내 말을 믿어줬고 둘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기차에 치여서 현실로 나올 수 있게 됐어. 근데 내가 내 아내 머리에다가 이 세상이 가짜다라는 생각을 심어버려서 현실로 돌아온 내 아내도 이 세상이 가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버린 거야. 매를 자살시킨 건 내가 맞아 라고 자백합니다. 네, 코브도 모르는 거죠 당연히. 코브가 가상의 세상이 진짜라고 믿고 나가지 않으려는 멜을 설득하기 위해서 멜의 마음 안에, 멜의 머릿속에다가 이 세상은 가짜다를 인셉션 심은 건데 멜이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 현실 세상에서도 이 세상이 가짜다라고 생각해버릴 줄은 모른 거예요. 그 정도로 인셉션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킥은 진작에 시작이 됐고 이제 물에 빠져서 이 차가 물에 잠긴 상태가 되었고요. 두 번째 꿈에서 폭탄 터트렸고요. 엘리베이터가 폭탄의 압력에 의해서 추락을 시작하면서 킥이 일어나고 있고요. 세 번째 꿈에서는 피셔의 재세 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킥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엘리어든하고 코브가 이 꿈에서 깨어나고 그래서 네 번째 꿈에서 깨어나고 세 번째 꿈으로 돌아오고 피셔도 맥박이 뛰는 그 상태일 때 킥을 실행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죠. 얘네들이 지금 네 번째 꿈에 들어있는 겁니다. 4꿈까지 쓸게요. 원래 림보인데 그냥 심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세 동기를 세 번째 꿈에서 넣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두 번째 꿈에서 이 킥이 이미 일어나고 있으니까 세 번째 꿈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죠. 피셔를 재세 동기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세상에서 갑자기 번개가 치기 시작해요. 에리어든이 소리 지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피셔를 찾아야 돼요. 코브가 얘기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가 아내랑 남을게. 예? 그러지 않으면 멜은 피셔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을 거고 피셔를 내어주지 않을 거야. 코브, 에리어든, 피셔 세 명이서 동시에 여기서 빌딩 같은 데서 뛰어내려서 킥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꿈에서 깨어날 때 세 번째 꿈에서 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피셔 없이는 의미가 없죠. 이 얘기를 듣자 멜이 씩 웃어요. 그래 자기 나랑 여기서 평생 살자. 영원히 여기서 살자. 자기가 약속한 거잖아. 피셔는 저기 베란다에 있어. 사이토는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사망 타이밍을 조금 이르게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방금 전에 사망하시긴 했는데 사이토는 사망한 게 맞고요. 피셔는 죽을 똥 살 똥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맥박은 뛰지 않긴 한데 지금 제세 동기 돌리면 심장 뛴다 그 정도 상태입니다. 여기는 실제 세상이 아니라 제세 동기로 심장을 뛰게 만든 것만으로 의미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래도 못 살아나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꿈 속이라서 맥박만 뛰는 상태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현실에서는 아무런 타격이 없는 상태로 깨어나는 거니까. 엘리어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당신 여기 놓고 갈 수 없다고. 근데 코브가 얘기해요. 아마 사이토가 죽었을 거야. 나는 여기 남아서 사이토까지 데리고 나갈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에리어드는 이제 별 수 없게 됐죠. 그래서 피셔와 함께 킥을 하고요. 이제 연쇄 킥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꿈에서는 피셔와 에리어든이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있고요. 코브는 킥 안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꿈에서 눈발전소 폭탄 터뜨려서 발전소 추락하면서 킥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 꿈에서 엘리베이터에 폭탄 설치해서 압력으로 추락시켜서 킥 일어나고 있고요. 첫 번째 꿈에서 차가 추락해서 물에 빠져서 킥이 일어나고 있고요. 4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코브를 제외하고 전부 꿈에서 깨어납니다. 물론 이 꿈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피셔가 세 번째 꿈에서 깨어나서 그 꽁꽁 닫혀있던 금고의 문을 엽니다. 엄청 거대한 금고입니다. 그걸 열어봤더니 이건 꿈이라는 거 아시죠? 꿈이죠? 그 금고 안에는 어떤 뭐 보물이나 금은보화가 있는 게 아니라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병실에 누워 계시는 그 상태로. 꿈이니까 아버지한테 다가가서 유언을 듣습니다. 아버지 실망시켜서 미안해요. 아니야. 네가 내 뒤를 이어서 나처럼 살아가길 바라지 않는다. 네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실망할 거라는 얘기였다. 근데 내가 죽기 직전이라 숨이 부족해서 실망했다라는 얘기만 너한테 전달이 됐다.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손가락으로 금고를 가리켜요. 금고를 그 아버지가 암시를 준 그 숫자로 열어보니까 실제로 열리고요. 근데 그 숫자도 사실 실제로 그 아버지가 암시한 숫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피셔가 그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 꿈 안에서는 그게 사실이 되니까 어차피. 그 금고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일단 유언장이 들어있었는데 그 유언장 밑에 그 종이로 만든 바람개비가 들어있었어요.
그게 아마도 피셔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받은 유일한 선물인 것 같아요. 피셔는 그 바람개비를 들고 돌아가신 아버지 옆에서 펑펑 웁니다. 이런 꿈을 꾸고 피셔는 깨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피셔가 깨어나고서는 인셉션이 되었죠.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아버지처럼 사업가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기업을 계속해서 공룡처럼 키워나가는 걸 아버지가 원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는 그 기업보다 날 더 사랑하셨고 내가 나만의 인생을 개척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신다가 인셉션 된 채로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깨어나는데 이 첫 번째 꿈, 차 안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코브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아서는 이 일을 아나요? 모르죠. 아서는 호텔까지만 들어갔잖아. 발전소도 안 갔고 심연도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머지 애들을 깨워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물속입니다. 현재 차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안에 어차피 산소 마시는 것도 다 있어요. 어차피 물속에 들어가서 깨어날 작전이었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코브를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깨어나. 근데 에리어든이 올라가자고 합니다. 코브는 지금 못 깨어나죠. 그러면 코브 지금 물에 빠져서 죽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어쩌면 5초, 10초밖에 안 되는 시간 차이밖에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이 심연에 들어간 코브는 사이토를 찾아 헤맸습니다. 사이토는 이 심연에 빠져서 이게 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곳에서 아마 진짜 좋게 한 5, 60년은 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한 50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나이를 보면 한 100살은 먹은 것 같아요. 외모를 보면. 이 네 번째 심연에서 5, 60년 정도를 살았고, 코브는 사이토보다는 더 늦게 들어갔으니까 5, 6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코브도 아마 몇 년 정도는 사이토를 찾아 헤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토를 발견했고요. 발견하자 사이토는 거기서도 이제 재벌 회장님이라서 이런저런 호의를 받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살긴 했지만 완전 100살 정도 먹은 노인이 되어 있었고, 코브를 보면서 아는 사람이야. 누구였더라. 젊은이였어. 뭐였더라. 코브도 그 얘기를 듣고 생각났어요. 코브도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맞다. 코브가 가지고 있던 게 권총 한 자루랑 토템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팽이를 회장 아저씨가 팽이를 이렇게 탁 돌려. 꿈 안에서는 팽이가 넘어지지 않죠. 팽이가 계속 도니까 코브가 심각한 표정으로 막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니 당신을 찾아 헤맸어. 맞아, 여긴 꿈이었어. 여기서 나가야 돼. 이건 꿈이야. 꿈인 걸 자각합니다. 사이토 아저씨도 정신력이 강한 게 사이토도 팽이가 도는 걸 보더니 자각합니다. 맞아, 우리 옛날에 60년 전에 이 작전 하다가 인셉션 작전 하다가 나 꿈에서 못 나가고 있던 상태였구나. 그 총 줘봐. 그 자리에서 바로 스스로 총을 쏴서 심연에서 나오고요. 코브도 뒤이어서 바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 사이토 입장에서는 아마 5, 60년, 코브 입장에서도 뭐 한 10년 정도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꿈에서 깨어났잖아요. 근데 현실 시간에서는 그 차이가 5초? 10초? 그래서 나머지 인원들이 전부 비행기에서 깨서 이제 정신을 좀 차려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고, 피셔는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엄청 결의에 찬 눈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겠어, 이런 상태가 되어 있고,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코브 쪽을 카메라가 비치는데, 코브가 다른 애들은 이 꿈 안에서 뭐 해봐야 뭐 몇 시간 혹은 뭐 하루 정도 있다가 나온 건데, 코브도 지금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5년 10년 막 이렇게 있다가 나온 거니까 정신을 잠깐 못 차리다가 맞다 하면서 현실 세계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한 5초 10초 정도의 연기를 디카프리오가 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이토까지 비춰주는데, 사이토는 더 이렇게 자고 있다가 얘는 지금 한 5, 60년을 살았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인생을 한번 살고 옮겨 거기서. 그래서 한참 정신을 못 차리다가 코브를 딱 쳐다보더니 바로 전화기를 들고 모시모시 코브 무자이 전화를 해줍니다. 옛날에 그 5억 년 버튼 있잖아요. 5억 년 버튼을 누르면 내가 5억 년이라는 세월을, 영겁의 세월을 보내야 하고 5억 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타임 워프를 해서 그 버튼을 누른 직후의 시간으로 내 정신이 다시 롤백이 되고 나는 뭐 1,000만 원인가를 받는다. 그거 누르시겠습니까잖아. 사이토는 60년 버튼을 누른 겁니다. 50년 버튼을 누른 거예요. 5억 년 버튼까지는 아니지만 50년 버튼 눌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른 대가는 업계 최고가 된다. 사이토는 방금 전 세계 최고 에너지 기업의 CEO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최고 기업의
후계자인 피셔는 아버지의 유지에 따라 기업인이 아닌 행복한 젊은이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사이토가 통화를 해줬죠. 전화를 해줬죠. 미국에 내립니다. 코브가 내려서 조금 떨긴 합니다. 덜덜 떨면서 여권을 쓱 내밉니다. 이미그레이션. 그 사람이 이렇게 쓱쓱 보더니 웰컴 커브. 오랜만에 미국에 돌아오셨군요. 환영합니다. 미스터 커브. 빵에 가지 않게 됐습니다. 곧장 집에 갔고요. 집에 도착해서 혹시나 만에 하나 천만분의 하나 주머니에서 팽이 토템을 꺼내서 책상에다가 팍 돌립니다. 팽이가 확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저기에서 아들하고 딸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고요. 이 영화에서 아마도 처음이죠. 코브가 아들과 딸의 얼굴을 보고 꽉 껴안아 줍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나며 카메라는 코브 가족에서 팽이 쪽으로 옮겨지는데 팽이가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으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래서 이 영화가 최초에 개봉했을 때 초반 몇 달까지는 저것도 꿈이다가 정설이었습니다. 저는 저 당시 상황은 얼추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유튜브나 그런 게 있을 때는 아닌데 그 무슨 영화 사이트라든지 커뮤니티에서도 인셉션이 화제가 많이 돼서 마지막에 아이들 껴안고 행복해 하는 것도 꿈이다가 처음엔 정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이 나왔고 저는 이제 아마 빨강도깨비 아저씨가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애초에 팽이는 코브의 토템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브의 두 번째 토템이죠. 원래 팽이는 누구 토템이죠? 멜 거잖아요. 코브는 원래 결혼 반지가 토템입니다. 이걸 빨강도깨비 아저씨가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발견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코브의 토템은 결혼 반지예요. 그래서 빨강도깨비 아저씨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코브의 손이 나오는 씬이 60씬 있는 거를 전부 다 찾아보셨는데 실제로 꿈일 때와 아닐 때 정확하게 꿈일 때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고 꿈이 아닐 때는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브의 토템은 원래 결혼 반지고요. 팽이는 멜의 토템입니다. 근데 멜의 토템이라 하더라도 꿈에서 팽이를 돌리면 팽이가 안 넘어지는 건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씬에서 이 팽이가 넘어질 듯 하면서 넘어지지 않지만 그때 코브가 아이들을 안아주는 손을 보면 반지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씬은 현실인 게 맞다로 이제 약간 오피셜 같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코브의 장인어른으로 나오는 좀 할아버님 배우분이 계세요. 배트맨에서 그 집사로 나오시는 알프레도 집사로 나오시는 그분께서 이제 대본을 읽으시고 크리스토퍼 놀란한테 내가 너무 늙어서 어떤 게 꿈이고 아닌지 알 수가 없구만. 내가 어떻게 연기 톤을 잡아야 할까? 하니까 놀란 아저씨가 선생님 나오시는 씬은 전부 실제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놀란 감독도 요거 이제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고 혹시 다른 데로 새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해. 그래서 다른 배우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할아버지 배우한테만 선생님 나오는 씬은 전부 실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코브가 아이들을 안아줄 때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씬은 현실인 거, 꿈이 아닌 게 오피셜입니다. 사실상 감독 오피셜이고. 그러면 마지막에 팽이가 멈출 듯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약간 장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은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제가 세 분 정도를 봤는데 팽이를 돌려놓고 그 팽이가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아이들을 안으로 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꿈에 집착하지 않는 현실의 행복을 찾은 코브의 해피엔딩을 보여주는 씬이다. 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것도 당연히 동의하지만 뭐 한두 가지 생각이 더 드는 건 뭐냐면 우리 관객한테 시험을 하는 느낌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장난 같았어요. 이게 넘어질 듯 안 넘어지는 그 팽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객한테 님이 보고 있는 이 영화 꿈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영화는 현실이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 관객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팽이를 마치 돌린 사람처럼 느껴지게끔 마지막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코브든 멜이든 아서든 나발이든 전부 꿈이죠. 그래서 팽이가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게 연출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뭐냐 죽은 멜이 꿈꾸는 꿈이 그 상황이 아닐까. 여기서의 꿈은 이 영화에서 항상 계속해서 표현되던 그 꿈은 아니죠. 진짜 꿈, 드림, 소원, 소망 같은 걸 얘기하죠. 아마 코브가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껴안는 모습을 그 토템의 주인인 멜이 사실 가장 꿈꾸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영화에서 멜이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멜이 막 사람 죽이는 거, 코브랑 같이 죽으려고 하고 막 정신병자 같은 모습만 봤지만 사실은 코브와 자기 아이들의 행복을 꿈꾸는 한 엄마였다라는 걸 마지막에 조금 보여주는 느낌도 억측이지만 조금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티적으로 보면 꿈속에서 팽이가 넘어지지 않을 때는 존나 올곧아요. 20살 청년의 발기처럼 올곧차게 이렇게 돌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영화 끝날 때 팽이가 넘어지지 않긴 하지만 약간 한 40대 아저씨 정도로 음, 음, 약간 죽을 듯 말 듯 하거든요. 그거만 봐도 사실 요거는 현실이긴 하다. 현실인데 코브가 팽이를 하도 많이 돌려봐서 잘 돌려서 오래 도는 거다. 요런 느낌.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만의 해석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간 버전이라서 워낙 좋은 영화니까 한번 영화로 기회 되시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번 거는 아쉽게도 넷플릭스에 없고 쿠팡 플레이에 있더라고요. 쿠팡으로 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곤한 관계로 좀 쉬러 가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오야스미나 사이 하시고 우리 또 내일은 또 정규 방송이니까 정규 방송에서 봅시다. 다들 잘 자.